자, 오늘 카페에 올라온 무서운 썰 다양하게 읽어볼게요. 저번과 똑같이 오늘도 랜덤하게 읽어보겠습니다. 끄고 일어나세요님, 바다에서 일어난 사건 사고 알아보기, 해상 사건 사고. 유아했고, 오늘 읽을 거는 시청자분들이 이분이 대사 적어주셨네. 카페에 올려주신 글들을 읽어보겠습니다. 재밌는 게 많이 올라왔다고요. 끄고 일어나세요님이 올려주신 거고요. 바다에서 일어난 사건 사고 알아보기, 해상 사건 사고라 하네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이없어. 1번 바이포드 돌핀 갑 앞 폭발 사고. 1983년 11월 5일 토요일. 바이포드 돌핀 시추선의 갑압 장치에서 잠수부 4명이 즉사. 다이브 텐더 2명 중 갑압실의 문을 연 1명이 집사하고 나머지 다이브 텐더 1명이 심각한 부상을 입은 사고입니다. 시추선은 선박의 한 종류이고 바다 밑바닥에 구멍을 뚫어 석유 및 천연가스 탐사에 쓰는 배이고 다이브 텐더는 잠수부의 안전을 위해 수면 위에서 잠수부들을 감시한 역할이래요. 다이버가 심해 잠수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심해의 수압을 견딜 수 있도록 잠수 전에 미리 갑압 챔버 안에서 장시간에 걸쳐 점차 압력을 높여 체내 압력을 올려 적응시켜야 한다. 반대로 심해에서 잠수 작업을 완료한 뒤에도 지상에 복귀하기 위해서는 갑압 챔버 내에서 서서히 압력을 낮춰 체내 압력을 대기압 수준으로 낮춰줘야 한다. 자꾸 내 발음을 놀리지 마. 이유는 감압병 때문인데 바닷속 고기압에서 작업을 하며 몸 안으로 침투한 질소가 지상에 올라온 후 정상적으로 다시 빠져나가야 하기 때문이다. 이게 그건가? 나 어떤 인스타에서 영상 봤는데 요즘에 인스타에 이런 채널이 유행이더라고요. 당신은 드디어 바닷속 정보를 알려주는 채널을 만났습니다. 이렇게 적거나 마치 대단한 걸 발견했다는 듯이 이런 채널 개 많아졌어 진짜 요즘에.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이런 해상과 관련된 거 알려주는데 다이버가 물속에서 나오고 나서 그냥 바로 휴 하고 쉬는 게 아니고 저 잠수복을 다 벗고 어디인가로 들어가요. 관 같은 데로. 그게 이거 맞춰주는 건가? 원통에 들어가가지고 뭐 탁 이게 대기압 이런 거 압력을 맞춰주는 거였나? 맞아요? 이거 본 것 같아요. 진짜 엄청 호들갑더라 거기. 근데 나도 그런 거 보고 약간 끌려가지고 팔로우 한 데 몇 개 있어. 그게 효과적인 멘트이긴 해요. 당신은 드디어 어쩌고를 만났습니다. 헐 드디어 만났다 하고 나도 모르게 팔로우 누른다. 자, 잠수를 오래 하여 체내에 녹아있는 질소의 양이 많은 경우 빠른 속도로 수면 위에 올라온다면 질소가 정상적으로 빠져나가지 못하고 체내 오만 구석에서 질소 기포가 만들어지는데 이것이 체내에서 굉장한 고통을 유발하고 여러 심각한 신체 영구적 손상이나 사망까지 이를 수 있다. 세월호 참사 당시 실종자 수색을 하던 잠수사 한 분도 잠수병으로 골 괴사를 앓다가 이후 잠수병으로 인한 심정지를 임종하셨다.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자면은 포장된 탄산 음료를 흔들고 뚜껑을 열어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바뀔 때 탄산이 터져 거품이 폭발하는 현상이 몸 안에서 일어난다고 보면 된대요. 어우, 너무 아프겠다. 앞서 말한 갑압병을 예방하기 위한 과정으로 잠수부들은 다이빙 벨을 타고 심해에서 고압 상태로 그대로 수면으로 올라온 다음 같은 압력에 맞춰 감압 챔버에 다이빙 벨이 도킹하면은 감압실로 이동하여 천천히 감압을 시작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된다. 이거 맞는 것 같은데 여기에 쏙 들어갔던 것 같아. 내가 본 채널에서. 맞나? 엄청 빨리 들어가더라고 이 안으로. 다이빙 벨과 감압실은 양쪽에 문이 달린 좁은 통로, 트렁크로 연결이 되어 있다. 심해 잠수 후 다이빙 벨을 타고 올라온 잠수부들이 감압실로 이동한 뒤 감압실 쪽 문을 닫으면 다이빙 벨과 트렁크의 압력을 천천히 뺀 다음 장치를 풀어 다이빙 벨을 분리하게 된다. 이 작업을 담당하는 인원을 다이브 텐더라 하는데 바이포드 돌핀에서는 감압실 쪽 문을 닫기도 전에 다이브 텐더였던 윌리엄 크레먼드가 클램프를 풀면서 사고가 발생했다. 감압실은 심해 작업 압력에 맞추어 구기압 상태였기 때문에 클램프가 풀리자
압력이 폭발적으로 배출이 되며 잠수부들과 다이브 텐더들이 죽거나 크게 다쳤다. 사망자들은 아래와 같이 서로 다른 이유로 사망했다. 지상에서 우리에게 노출되는 대기압이 1기압이래요. 근데 여기는 9기압 상태였대요. 트롤스 헬레빅. 이 사람은 가밥실 문을 닫으려 문 앞에 서 있을 때 사고가 발생했다. 9기압의 가밥실 내부 공기가 1기압인 외부로 뿜어져 나가는 과정에 휩쓸려서 덜 닫힌 문틈으로 몸이 구겨져 뽑혀나가며 전신이 작은 조각으로 찢겨져 사망. 윌리어 크레먼드. 8기압의 힘으로 튕겨나온 다이빙벨에 부딪혀 사망. 비욘 베르게슨. 신체 내부 압력 9기압 상태에서 1기압에 노출이 되어 폭발성 감압. 급격하게 압력이 내려가는 현상. 이것으로 사망. 시신에는 별다른 외상이 없으나 급격한 저압에 노출이 되며 모든 혈액이 끌어올라 순환이 멈추어 즉사했을 것으로 추정이 된대요. 아, 이게 그 사진이구나. 사고 당시의 모습이 그림으로 설명. 또한 이 사건은 진공에 노출되었을 때 사람의 신체가 터지지 않는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준 사례이기도 하다. 우주에서 맨몸으로 노출되면 압력 차이로 몸이 터진다고 잘못 알려져 있으나 이 사고의 경우 신체 내부가 외부보다 8기압이나 높았음에도 문틈에 몸이 구겨져 사망한 헬레빅의 시신 외에 사망자들의 시신에는 별다른 외상이 없었다. 두 번째, 타이타닉호 관광 잠수정 사고. 111년 전 대서양 해저 4,000m 아래로 침몰한 타이타닉호를 관광하기 위해서 자망했다가 잠수정이 네파해 탑승객 전원이 사망한 사건이다. 네파는요, 내부에서 파기한 거래요. 네파에서 탑승객 전원이 사망했대요. 해당 관광 여행은 유명인 그리고 세계적 재벌이나 대기업의 CEO, 그의 아들들이 주타객이었다. 타이타닉호 잔해 관광은 8일에 걸쳐 진행이 되었고 비용은 1인당 25만 달러. 한화 약 3억 4천? 인당? 진짜 개비싸네. 6월 16일 10시 2분경 예정대로 타이타닉호 침몰 수역 근처에서 잠수정은 자망을 시작했고 계획상으로는 2시간 30분 뒤 타이타닉호 잔해 위에 도착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약 1시 반 이상이 지난 11시 47분 2,000에서 3,000m가량 하강했을 시점부터 갑자기 잠수정으로부터 연락과 위치 추적이 두절되었다. 6월 18일 보통은 16일 잠수정의 연락 두절 시 바로 신고가 이루어졌어야 했는데 후술하고 잦은 고장들 때문에 이번에도 그런 것으로 여겨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결국 원래 18일 18시 10분 다시 부상했어야 했을 잠수정의 소식이 없자 18시 35분이 되어서야 미국, 캐나다의 해안경비대에 실종 신고를 했다. 해당 잠수정은 사고 전 총 14번의 항의를 하며 평소 운행에도 크고 작은 문제가 많았다고 하는데 관광여행을 위해 만든 잠수정이고 원가 절감을 위해 사용자재를 잠수에 마냥 안전하지 않은 자재들로 사용했고 사고 1년 전 문제의 잠수정에 탑승한 적이 있는 기자 데이비드 포그가 자신의 경험을 말하기를 GPS 장비와 라디오는 깊은 심해에서는 작동하지 않았으며 내압 구조를 위해 출입구를 외부에서 볼트로 단단히 밀봉하는 구조라 안쪽에서 문을 여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했다. 애초에 별로 좋지 않았네. 기존의 심해 잠수정들도 보통 여닫는 해치가 있으므로 원가 절감을 위해서 이런 구조를 채택한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이 원가 절감 등을 이유로 일어난 불량 요소들은 사고 당시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을 거라 추정이 된다. 아니 돈을 그렇게 많이 받고 원가 절감을 하냐. 오 이거 뭐야. 잠수정의 선체 자재로 사용된 탄소 섬유가 심해 속에 터지는 걸 촬영한 거래. 영상 소리에 집중을 하면은 탄소 섬유가 톡톡 소리를 내며 터져가는 걸 들을 수 있대요. 한번 보자. 톡톡거려. 터진다. 우. 6월 20일. 진짜 너무 불안하겠는데?
한국 시각 13시쯤 잠수정에 숨 쉴 수 있는 공기가 40시간도 채 남지 않았다는 발표가 나왔다. 보다 앞서 미 해경은 실종자들이 살아있다면 잠수정 내에서 70시간에서 최대 96시간, 즉 3, 4일을 버틸 수 있을 것이라 예상했다. 미 해군은 수색 지원을 위해 소형 선박을 들어 올릴 수 있는 시스템과 전문가, 그리고 프랑스는 수중 로봇을 실을 배를 파견했지만 북대서양 지역의 수면과 수중을 24시간 살펴보고 있음에도 별다른 건 발견되지 않았다. 6월 18일부터 미국과 캐나다 해양경비대가 경비원과 잠수정을 동원해 실종된 잠수정을 수색했으나 바다가 매우 넓고 통신이 연결되지 않는 관계로 구조가 성공할 가능성에 대해 다수의 전문가들과 업계 관계자들은 비관적으로 보았다. 6월 21일 오전 1시 해안경비대 트위터에 캐나다 공군의 대잠초 계기가 잠수정 실종 지역 부근에서 어떤 소리를 탐지했고 소리가 발생된 곳으로 추정이 되는 곳으로 원격 조종 수중 로봇을 보내 탐사했으나 반응 없음 결과를 얻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수색을 계속할 것이고 미 해군 전문가들에게 추가적인 음성 분석을 의뢰했다고도 덧붙였다. 미국 국토안보부 이메일에서는 이 소리를 30분마다 무언가를 두드리는 소리 같다 라고 적혀있었다고 하네요. 때문에 잠수정 내부의 생존자들이 구조 신호를 보내는 것 아니냐 라는 추측이 제기되었대요. 6월 22일 8시경 산소가 거의 바닥이 나서 탑승자들의 생존 가능성이 희박해졌고 결국 한국 시각 19시부로 타이탄호의 산소가 완전히 고갈되었음이 선언되었다. 20시를 지나가며 예정된 산소 고갈 시각을 초과했음에도 불구하고 끝내 타이탄호를 발견하지 못했다. 만약 잠수정이 멀쩡한 채로 발견되었다 한들 이들은 산소 고갈로 인해 이미 질식사했을 가능성이 높고 따라서 이들의 수색 작업은 기존의 탑승자 구조에서 바다에서 실종된 추적과 유해를 수습하는 작업으로 전환이 되었다. 6월 23일 한국 시각 0시 무렵 미국 해안경비대는 수중 탐사 장비가 타이타닉호 주변에서 모종의 잔해 더미를 발견했으며 전문가들이 이것에 대해 자세히 분석 중이라고 밝혔다. 만일 이 잔해들이 타이탄호가 맞다면 후술될 전문가 예측대로 압괴되어 파손된 채 침몰했을 가능성이 높다. 잠수정 탑승객 2명과 친분이 있는 구조 전문가 데이비드 먼스는 인터뷰에서 이 잔해가 잠수정의 랜딩 프레임과 후방 커버일 것이라 주장했다. 이후에 한국 시각으로 오전 3시 47분경 잠수정의 회사 오션게이트사의 성명문이 발표되었다. 슬프게도 CEO 스톡턴 러시, 샤자다 다우드와 그의 아들 술레만 다우드, 해미시 하딩, 포랑리 나르졸레가 모두 세상을 떠난 것으로 보입니다. 그들은 모두 특별한 모험 정신과 바다를 탐험하고 보호하려는 강한 열정을 가진 진정한 탐험가였습니다. 이 비극적인 사고에 우리 모두는 고인과 그들의 가족과 함께합니다. 고인들과 그들이 지인들에게 가져다 주었던 삶의 기쁨을 잃어버리게 되었음에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성명서를 통하여 사실상 발견된 잔해들은 파괴된 잠수정의 일부이며 잠수정이 파괴되어 탑승객 전원이 사망했음을 확정지었다. 23일 오전 4시 미 해안경비대의 공식 기자회견이 진행이 되었다. 존 마우거 해경소장은 타이타닉호 잔해지대에서 타이탄 잠수정의 꼬리 원뿔을 발견했다고 발표했고 뒤이어 회견을 진행한 다른 관계자는 또 다른 잔해가 발견된 곳이 타이타닉호의 뱃머리에서 487m 떨어진 것으로 타이타닉호의 잔해가 전혀 없는 지역이라고 발표함으로써 탑승객 전원이 사망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리고 존 마우거 소장은 해당 잠수정의 잔해는 비극적인 폭발이 이유라는 뒷받침을 밝혔다. 2023년 6월 18일 11시 47분경 관광에 나선 타이탄은 심해로 잠수를 한 지 1시간 45분 만에 지상과의 통신이 끊겼고 나흘 뒤인 이날 타이타닉호 뱃머리 인근 해저에서 테일콘은 기체 꼬리 부분의 원뿔형 구조물 등 타이탄 잔해물 5개가 발견되었다. 미 해안경비대는 이를 토대로 타이탄 탑승자 전원이 사망한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추후에 미 국방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연락이 두절이 된 후 16일 미 해군 탐지 시스템은 해저에서 폭발음을 의심된다는 소리를 감지했으며 이를 즉시 상부에 보고했다고 한다.
폭발음이 들려온 위치는 잔해가 발견된 장소와 인접한 곳이었다고 하고 미 해군의 한 고위 관리는 해군은 즉시 음향 데이터를 분석, 통신 누절 시점에 타이탄 잠수정이 운행하던 부근에서 내폭 혹은 폭발로 보이는 비정상적 현상을 감지했다. 확실하진 않지만 당시 진행 중이던 수색 구조 임무 지원을 위해 해당 정보가 지휘관과 즉시 공유되었다고 전했다. 사고 발생 직후에도 만약 잠수정이 부서졌다면 미 해군의 잠수함에 탑재되어 있는 음향 감시 체계로 원거리에서도 청취가 가능했을 것이라는 추측이 있다. 음향 감시 체계는 바다에 설치되어 있는 음향 탐지 시스템, 타 국가 잠수함이 미 영해 내에 접근하는 걸 추적하기 위해 제작이 되었다고 하네요. 다만 국가 안보를 위해 어떠한 경로로 해당 정보를 터득했는지 밝히지 않았고 미 해군의 국방 성능을 널리 알리는 꼴이 될 수 있었기에 미 국방부에서는 언급을 안 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잠수정이 폭발한 소리를 알고도 침묵한 것이 아닌 소리만 청취되었을 뿐 해군 입장에서는 어떠한 공격이 예상되지 않았고 구체적으로는 무엇인지 알 수 없으므로 잔해가 발견되고 나서야 그 소리가 이 소리구나 라고 확신했을 거란 얘기가 있다. 앞서 말한 상명문과 조사를 비롯하여 타이탄이 연락이 끊긴 그 시각 순식간에 내파되어 버렸음이 사실상 확정이 되어서 탐색 중 수신된 30분 간격으로 났다는 두들기는 소리의 정체는 미궁 속으로 빠졌고 원인이 내파로 드러나기 이전에도 타이탄이 전문가인 팀 몰턴은 사람이 내는 소리였다면 더욱 분명하고 규칙적인 소리였을 것이다. 해당 현장에는 많은 물체가 있었고 상업용 선반도 있기 때문에 그 두들기는 소음에는 많은 의미를 두지 않는다 라는 의견을 낸 적이 있다. 6월 29일 22일로부터 진행된 유해 수습 작업을 이루어 29일 잠수정의 수많은 잔해들과 프레임, 탄소 섬유로 이루어진 내부 격실 잔해가 인양 및 공개되었으며 인양 잠수정 잔해에서 탑승객으로 추정되는 유해도 발견되었대요. 이게 지금 잔해들 끌어올리는 건가 보다. 우와우. 완전 부서졌네. 비교적 멀쩡해 보이는 티타늄 소재 프레임과는 다르게 망가져 있는 탄소 섬유 선체이다. 무서워. 잠수정 내파 원인은 심해 3,500m의 수압을 이기지 못하고 1차로 잠수정의 전체적 몸통으로 사용된 탄소섬유, 카본 붕괴되었고 2차로 관측창 붕괴를 예상했다. 내파 직전에 톡톡거리며 갈라지는 소리가 여러 번 들렸을 것이라 추정하고 소리로 안전을 확인하는 시스템 경보가 울렸으나 대처하기엔 너무 늦어 내파가 시작되었을 것이라고 한다. 2023년 미국 의료 전문가들이 수거된 유해를 대상으로 DNA 검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뉴스에 따르면 누구의 시신인지 식별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했고 2025년 2월 8일 이번 달이네? 이번 올해네? 미국 해양경비대는 X를 통해 내파함으로 추정이 되는 음성 파일을 공개했다. 트위터에 올렸대요. 방금 꿍 소린가 봐. 이 빨간색 부분. 무섭다 소리. 다시. 그 무슨 천둥번개 소리 나네? 해당 사건이 일어난 23년 6월부터 25년 8월까지 미국 해양경비대 해양사고조사위원회는 조사를 진행 중인 상태였고 사전에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던 사고였다는 결과를 발표했다. 번외 1. 당시 관광여행을 위해 타이타노 제작회사 오션게이트의 사장 스톡턴 러시는 관광객들과 미팅을 한 적이 있는데 사장 스톡턴 러시는 본인이 직접 만든 비행기를 타고 왔고 그것을 자랑스럽게 말하는 글을 본 부자지간의 관광객은 여행을 포기해 살았다고 한다. 또한 스톡턴 러시는 사고가 난 잠수정에 같이 타고 있어 사망했는데 원래 잠수정 조정을 맡긴 사원이 관광여행 전에 도망을 갔다고 한다? 헐, 이 사람은 잠수정 조정에 사용이 되는 조종기는 2010년에 나온 로지텍 무선 조이스틱? 그리고 앞서 보여준 탄소섬유가 망가져가는 영상과 같이 이미 수차례 잠수로 인해 파손이 진행이 되었고
사내 전문가가 더 이상의 파손 위험이 있어 교체 등을 주장을 하니 해당 전문가를 해고하고 그냥 추진했었대요. 아니 이걸 왜 그냥 해? 이거 말고도 스톡터 러시의 잠수정은 문제가 많았고 그를 탓하고 비판하는 의견이 많다. 번외 2. 미스터 비스트? 미스터 비스트는 해당 사건이 일어난 후에 자신의 트위터에 이달 초에 타이타닉 관광 잠수정에 초대를 받았다. 그때 거절을 했는데 그 잠수정에 탈 수도 있었다 생각하니 소름이 돋는다. 라는 트윗을 초대 문자 캡처본과 함께 제시했었대. 난 이번 달 말 잠수정을 타고 타이타닉호에 가. 당신이 함께 간다면은 팀원들이 정말 좋아할 것 같아. 라고 은근하게 초대를 했네. 근데 이거를 보낸 사람이 누구인지 공개가 안 됐대요. 정확히 사건이 일어난 그때 잠수정이 맞는지 그걸 밝히지는 않았는데 그래서 확실하진 않대요. 뭔지. 맞아, 이거 나도 뉴스로 봤었는데 채팅으로 몇 번 나왔는데 내부에 있던 사람들이 자기가 죽는 것도 모르고 죽었을 거라는 말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짜 이런 속도로 죽었다고. 방금 내가 한 것보다 더 빨랐을 거야 아마. 찰나의 순간. 이제 차라리 그게 낫긴 해. 아우 무서워. 난 서서히 죽는 게 제일 무서워. 자, 세 번째 마지막. 딥워터 호라이즌 폭발 사고. 난리 났네 여기. 2010년 4월 20일부터 9월 19일까지 미국 멕시코만에서 벌어졌던 사상 최악의 환경 재앙들 중에 하나이다. 멕시코만은 미국과 멕시코, 쿠바 사이에 있는 바다 해수 지역이래요. 불 엄청 크게 났네. 2010년 4월 20일 뉴올리언스에서 남동쪽으로 200여 킬로미터 떨어진 해상에서 영국의 국제 석유 메이저 업체 브리티시 페트롤리엄이라고 읽는 거예요. 말코님 킥킥. 계열받네. 읽을 수 있거든? 하지만 이거 보고 읽었어. 진짜 어이없네. 이거 이하 BP라고 적겠대요. 뭐야, 바스트 포인트? 지송. 회사의 관할 시추 지역에서 현대중공업이 제조한 시추선인 딥워터 호라이즌 석유 시추 시설이 폭발했다. 이걸 왜 줄여? BP로. 그냥 브리티시 페트롤리엄을 읽으면 되지. 이게 무슨 논란이야. 아 진짜 이상한 사람이야. 말코님 정도면 저런 영어 정도는 그냥 읽지. 그니까 이거 누가 못 읽어. 어이가 없어. 이 사건은 시추선 승조원 11명이 사망하고 17명이 중상을 입었고 딥워터 호라이즌호는 폭발 36시간 만인 4월 20일에 침몰했다. 침몰만으로 끝났다면 다행이지만 그냥 화재로 끝난 것이 아니고 화재의 여파로 딥워터 호라이즌호가 가라앉고 시추 파이프가 옆으로 쓰러져 부러져서 바다의 지속적인 석유 유출로 지구 역사상 유례가 없는 최악의 환경재앙. 최근에도 저기 석유 유출 같은 거 되지 않았나요? 근데 저희 한국 옛날에 유출돼가지고 다 같이 가서 닦아주는 그 엄청난 사건 있잖아요. 근데 그거에 비하면은 엄청나게 큰 유출은 아니었는데 최근에도 있던 걸로 알아. 와, 그때 기억나. 나 그때 몇 살이었지? 아무튼 되게 어릴 때요. 초등학생 때였어. 그 뉴스를 계속 틀어줬어요. 지금도 이렇게 민간인 분들이 봉사 와서 닦아주고 있습니다 하고 뉴스가 자주 나왔었어. 그건 진짜 나는 너무 어릴 때 봐가지고 그게 엄청난 큰 사실인 잘 몰랐었어, 애기 때. 사람들이 막 가서 도와주네. 바다에 안 좋다네. 이렇게 하는데 지금 보니까 그거 진짜 말도 안 되는 사건이더라고요. 그때 내가 너무 아가라가지고 그렇게 됐고 미국 해양경비대와 BP사는 3개월 넘게 석유의 유출과 확산을 막기 위해 이런저런 시도를 했는데 모두 헛수고였고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다. 9월 19일까지라는 이유가 이것이다. 멕시코만에서 폭발 사고가 있기 전에도 이미 딥워터 호라이즌호는 다수의 화재와 사고가 빈번했다. 시추시설에서 화재가 나는 일은 종종 있는 일이지만 플랫폼에서 시추 파이프가 빠져나가서 비상대피하는 일이 발생하거나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자동적으로 밸브를 잠그는 장치가 말썽이었고 심해 시추공의 시멘트 작업이 차질을 빚는 등 심각한 사고를 이미 다수 겪고 있었다. 그리고 2010년 4월 20일 오후 9시 56분 화재 발생이 보고되었다.
작업자와 공식 보고에 따르면은 심해 유정은요, 깊은 바다 아래 지층에 있는 석유나 가스 등의 탄화수소 채굴을 하기 위해 뚫어놓은 구멍을 말한대요. 이 심해 유정 내부에서 고압의 메탄가스가 급격하게 분출되어 시추관으로 뿜어져 나왔으며 이것이 엔진급 기관으로 유입되어 급발진을 일으키던 엔진이 더 이상 부하를 견디지 못해 폭발한 것이다. 딥워터 호라이즌에는 126명이 탑승 중이었고 그중 79명은 트랜스오션 소속, 6명이 BP 소속, 41명이 피고용인이었다. 그중 115명이 탈출했다. 실종자 11명 중에 9명은 플랫폼의 크루이고 2명은 엔지니어, 폭발 당시 가까이에 있었으며 돌연한 폭발에 미처 대피하지 못했고 3일간의 수색에 불구하고 찾지 못했으며 생존 가능 시간을 넘긴 시점에서 사망한 것으로 잠정 결론이 내려졌다. 가까이 있으면은 힘들지. 화재는 플랫폼을 삼키고 고층 건물 높이만큼이나 강력하게 치솟았다. 화재를 잡으려고 여러 대의 배를 동원하여 소방 작업을 했으나 결국 2010년 4월 22일 오전 딥워터 호라이즌호가 침몰해보고 말았다. 침몰 후에 2010년 4월 22일 오후부터 대량의 원유 유출이 발생했다. BP는 무인 심해 잠수정을 보내서 유출을 막겠다고 공표하고 잠수정을 보냈으나 23일 가라앉은 시추 시절에서 원유 유출이 되는 곳을 발견하지 못했다. 이때만 해도 폭발과 침몰 당시에 시추선에서 흘러나온 원유라고만 생각했다. 그리고 24일 심해 시추공과 부러진 파이프에서 원유가 심각하게 유출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BP는 처음에는 하루에 1000배럴밖에 유출되지 않았다고 추정했다. 1배럴이 약 159리터래요. 근데 1000배럴 하루에? 하지만 4월 28일 위성사진을 판독한 결과 하루에 5000배럴은 나오는 것으로 추정이 되었다. 일부 전문가는 하루에 2만 배럴에서 2만 5천 배럴로 보는 게 더 현실적이라는 의견을 제시했고 2만 5천 배럴은 약 397만 리터. 와우. BP는 시추공에서 원유뿐만 아니라 천연가스가 맹렬하게 뿜어져 나오고 있어서 유출량을 추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계속 늘어나. 사진에 보이는 빛에 반사된 것 같은 밝은 회색이 다 석유래요. 헐, 근데 봐봐. 우측 파란 부분은 플로리아 반도이고 서울 면적이 280배인데요. 근데 이게 이 유출된 거랑 비슷해. 미친 거 아니야? 이후 미 연방정부 기밀보고서에는 1일 최대 5만 배럴의 유출 가능성까지 경고하고 있었고 정말 최악의 상황까지 간다면은 1일 최대 16만 2천 배럴이 유출됐다고 경고했음이 밝혀졌다. 저 당시에 워낙 주변에 석유가 많이 나와서 해양 미생물 생태계 자체가 바뀌었고 해양 미생물들이 석유 분해하는 게 밝혀져서 미생물학 연구에는 꽤 큰 이슈였어요. 그래? 미생물이 석유를 분해했대? 귀엽다, 미생물. 그걸 분해하는 게 너무 귀엽네. 해양학자 존 캐슬러는 현재 유출 중인 원유 40%가 메탄가스인데 보통 시추공에서 5% 정도만 나오는 것에 비하면 굉장히 높은 비율이고 메탄가스가 해수에 녹아들어서 수중 산소 함유량을 극단적으로 낮추고 아무것도 생존할 수 없는 죽은 바다를 만들 거라는 의견을 내놓았다. 만약의 사태를 예방해서 심해 시추공을 잠그는 안전장치 BOP가 있었으나 폭발 당시에 이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고 꼭 이런다. 꼭 중요한 게 안 작동해. BP는 무인 심해 잠수정을 수심 5000피트, 1500m로 보내서 BOP 밸브를 잠그려 했는데 이는 24시간에서 36시간이 걸린다고 보았다. 그리고 5월 2일 6대의 무인 잠수정을 보냈으나 전부 실패했다. 석유는 부러진 파이프를 포함해서 총 3곳에서 뿜어져 나오는데 BP는 5월 5일 이 중 가장 작은 유출구를 막는 데 성공했다. 하지만 작업자들을 남은 2곳으로 집중시킬 수 있는 효과뿐 전체적인 원유 유출량을 줄이는 효과는 전혀 없었다. 정부는 2010년 6월 말 이 시점에서 여러 가지 노력으로 유출량의 절반 정도는 어떻게 줄이고 있다 평가했지만 그래봤자 하루 15,000배럴 정도 꼬박꼬박 유출되는 암울한 상황이었다. 2010년 6월 28일 BP는 89만 배럴의 기름 섞인 해수를 정화했고 31만 4천 배럴의 기름을 태웠다고 발표했다. 7월 15일 오후 4시 그동안 수많은 방법으로 고생한 끝에
로봇과 여러 기계들을 사용해 유출되고 있는 파이프를 막아 원유 유출이 중단되었다는 뉴스가 나왔고, 9월 19일 현지 시간으로 9월 19일 드디어 사고가 난 파이프를 완전히 밀봉했다. 추가 원유 유출은 이것으로 끝났지만 이미 유출이 된 기름을 제거하려면 오랜 세월이 걸릴 것이라고 발표했다. 영화도 나왔어. 2016년 9월 30일에 한국에는 17년도에 나왔고, 딥워터 호라이즌 사상 최악의 해양 재난. 전 세계는 이곳을 주목했다. 해당 사고를 다룬 영화가 개봉됐으며 수치로는 흥행하지 못한 실패작이지만 영화 자체는 명작이다. 이 글 쓴이 피셜로 이분은 보셨나 보네. 메리 셀러스트호 사건. 이게 진짜 메인이에요 라고 무지개로 적어주셨어요. 이게 글쓴이님 최애 썰인가봐. 얼마나 메인이면. 메리 셀러스트호 사건.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유령선 미스터리 사건. 잠깐만, 나 이거 아는 것 같아. 약 15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 의문이 풀리지 않아 많은 창작물의 모티브가 됐다. 나 이거 알아. 나 이거 어릴 때 우리 집에 만화책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만화책 주제가요, 무서운 게 딱 좋아 까라인데 그 세계의 미스터리를 다룬 만화책이었어. 거기에 이거 있던 것 같아. 그냥 얘 혼자 계속 둥둥 떠다니는 거셈. 메리 셀러스트호 당시 아마존호. 이 배가 바다로 나간 뒤 첫 번째 선장 로버트 맥렐런은 임명된 지 9일 만에 폐렴에 걸리고 스포 왜 하냐고? 미안. 아니 이거 언제적 얘기인데. 첫 항해에 나서자마자 죽었다. 다음 선장인 존 너팅 파커는 항해 중에 어선을 들이받았고 수리를 위해 항구로 돌아와야 했다. 그런데 수리 중 배 가운데에서 화재까지 일어났다. 캐나다에서 유럽으로 가는 첫 대서양 횡단 항해도 제한 그 자체였는데 영국의 도버 해협에서 다른 배와 충돌하고 결국 아마존호의 선장은 공석이 되었다. 시작은 꽤나 불길했지만 이후에 미국 선박으로 등록이 되었고 그 다음 해 메리 셀러스트호로 개명이 되었다. 소유권을 가진 사람 중에 한 명은 J.H. 윈체스터였는데, 윈체스터 하우스도 있지 않아요? 그 귀신집? 귀신 들린 집? 지금 관광지되고 우리 전에 읽었었는데, 이 사람 어쨌든 소유권을 가진 사람 중 한 명이 J.H. 윈체스터였는데 배에 관련된 저주를 의식해서인지 이름을 바꾸었으며 배 밑부분은 일부가 썩어 있는 것을 보고 배 바닥 부분에 구리판을 깔고 갑판에 선실을 길게 하는 등 배를 튼튼하게 개조했다. 이렇게 아마존호는 메리 셀러스트호란 이름으로 다시 태어났으며 이후 경험이 아주 풍부한 벤자민 브리그즈가 선장으로 임명이 되었다. 메리 셀러스트호는 알코올 원액을 잔뜩 싣고 제노바까지 갈 계획이었다. 1872년 11월 7일 브리그즈 선장 지휘 아래 메리 셀러스트호는 뉴욕에서 출항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도 메리 셀러스트호는 제노바에 도착하지 않았고 이에 사람들은 메리 셀러스트호가 재난으로 침몰했거나 해적에게 당했을 것이라 생각했다. 그렇게 메리 셀러스트호의 행방이 불명한 지 한 달이 지난 후 1827년 12월 영국의 디 그라티호가 항해 중에 아조레스 제도와 포르투갈 사이의 북대서양에서 마스트 2개를 단 수상쩍은 범선 한 척을 발견했다. 마스트는 돛대 이렇게 생긴 거 있네요. 이거 멋있게 생긴 거. 그 배는 8km 정도 디그라티아호로부터 떨어져 있다. 배는 좌우로 약간씩 흔들리며 움직이고 있었는데 뱃머리에 삼각돛대와 앞 돛대의 돛만 펼친 기이한 모습으로 달리고 있었다. 배에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가 봐도 이상한 모습이었고 아무리 신호를 보내도 그 배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라티아호의 선원들은 배가 난파됐거나 표류 중일 거라 생각했고 몇 시간 동안 배를 따라간 끝에 가까이 접근해서 그 배까지 올라탈 수 있었다. 배에 올라탄 후에 그라티아호 선원들은 크게 놀랐는데 그 배가 한 달 전 사라진 메리 셀러스트호였기 때문. 디 그라티아호의 선장 데이비드 무어하우스는 메리 셀러스트호인 거 알고 있었고 브리그즈 선장과 개인적으로 술도 마신 적이 있었다. 때문에 무어하우스 선장은 자기 배보다 앞서 출발한 메리 셀러스트호가 어째서 아직까지 목적지에 도착하지 않고 여기에 있는지 의아했다.
당시 선원들은 배에 아무도 없고 배 전체가 완전 젖어서 엉망인 상태라고 보고했다. 갑판들 사이에는 물이 고여 있었고 화물칸에는 물이 1.1m 높이로 차 있었다. 작동이 가능한 물펌프 하나 있었고 다른 2개는 분해되어 있었다. 분명적 한 척이 사라져 있었고 선원들이 매우 급하게 배를 포기한 것처럼 보였다. 그치만 어쨌거나 배는 가라앉지 않고 있었으며 항해가 가능한 상태라고 했다. 선장의 항해일지를 제외하면 모든 서류가 사라져 있었고 항해일지는 11월 25일까지만 기록이 되어 있었다. 항해는 11월 7일에 했대요. 원래 저 시대의 항해사들끼리는 배마다 배의 고유 깃발로 의사소통을 했는데 답변이 없어서 접근 후에 엄청 놀랐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선원들의 개인 용품들이 그대로 남았으므로 해적들이 노략질을 했을 가능성은 극히 적어 보였다. 싸움이나 폭력의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으며 음식과 물도 항해하기 충분한 양이 모두 배 안에 있었다. 어쨌든 메리 셀러스토는 11월 25일 이후 배 안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감쪽같이 사라진 채 열흘 넘게 유령처럼 포유류했다. 내 사진은 왜 넣었어요? 두둥. 메리 셀러스토호에는 브리그즈 선장과 선원 7명 외에 선장의 아내 사라와 2살 된 딸 소피아 말티다도 타고 있었다. 모어하우스는 그들이 배를 포기한 이유를 알 수 없어 난감했다. 헐, 애기 너무 귀엽게 생겼다. 디그라티아오 항해사는 2 선원을 파견하여 메리 셀러스토호를 육지로 인도할 것을 제안했다. 선장 모어하우스는 아무래도 기분이 불쾌해 메리 셀러스토호를 놔두려 했는데 대보가 조난당해서도 멀쩡한 배를 예인해 오면은 최대 5,000파운트라는 큰 돈을 보상금을 받을 수 있고 이 배를 그냥 놔두고 오면은 나중에 큰 비난을 받을 것이에요 라고 조언했다. 모어하우스 선장은 내키지는 않았으나 그의 말에 동의하여 배를 예인했고 6일 후에 지브롤터에 입항했다. 지브롤터에 입항했고 영국의 관료는 메리 셀러스토호를 억류했고 즉시 수사에 들어갔다. 감식이지 지브롤터에 갔네요. 처음에는 메리 셀러스토호의 선장 브리그즈와 디그라티아호의 선장이 보험금을 노리고 짠 자작극이라 생각했지만 이 혐의는 곧 풀렸다. 보험금을 가지고 간다고 해봤자 그냥 배를 팔아서 얻는 이득보다는 못했던 데다 아무리 자작극이라 했더라도 10명이나 되었던 그 많은 사람들이 귀신처럼 호련히 사라질 수는 없었다. 사건 이후 미국과 영국의 항구 전역에 브리그즈 선장 일행에 대한 수배령이 내려졌지만 그들의 흔적은 어디서도 찾을 수 없었다. 당시 조사관 중 한 명이었던 설리 프레드라는 사람은 메리 셀러스토호의 선원들은 배의 화물과 구조비를 노린 디그라티아워가 만나서 가볍게 술자리를 나누다가 싸움이 벌어져 살해당했으며 디그라티오 선원들이 시체를 바다에 쳐넣고 우연히 빈 배를 만난 것으로 위장했다. 라는 주장을 무언가에 씌인 것처럼 굳게 믿었다. 물론 디그라티오 선원 측은 분노했고 증거를 제시하라고 반발했다. 당연히 증거가 나올 리 없었고 디그라티아오 선원들이 저지른 것은 아니라고 결론이 났다. 이 사람은 갑자기 뭐야? 갑자기 이걸 왜 믿어? 몇 달간의 여러 수사 끝에 결론이 나왔는데 원인 불명, 즉 도저히 알 수가 없음. 이렇게 원인 불명의 미제 사건이 바다 위 산상사고 일어난 것은 역사상 처음이었다. 한편 조사가 끝난 이후 보험사를 통하여 모어하우스 선장 일행에게 구조비 5,000파운트를 지불했다. 나중에도 메리 셀러스토호에 탔던 선장과 선장의 가족들은 다시는 세상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후에 메리 셀러스토호는 헐값에 팔려서 여러 선장을 거쳐 선장 길먼 C 파커에게 갔는데 메리 셀러스토호를 운항해서는 도저히 이득을 남길 수 없겠다라는 사실을 알고 결국 이 저주받은 배를 보험 사기의 희생물로 삼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메리 셀러스토호의 저주는 아직도 계속되었으니? 뭐야? 파커 선장은 부츠나 고양이 사료 같은 잡동사니에 과도한 보험을 붙여서 배에 가득 싣고 고의로 암초에 부딪히게 했지만 결국 침몰시키는 것은 실패했다. 애매하게 부서져서 항해만 곤란하게 되자 이번에는 불을 질러봤지만 타고 남은 잔해마저도 꿋꿋하게 물에 떠 있었다. 이게 선장 말 더럽게 안 듣네, 이 배가.
결국 파커 선장은 있지도 않은 화물을 더 추가해서 터무니없는 보험을 신청했는데 그만 덜미가 잡혀 법정에 서게 되었다. 개딴딴해 진짜. 당시 외항에서 선박을 고의로 침몰시키면 교수형이었고 증거가 명백한 상황이었지만 파커 선장의 재판은 배심원단 12명 중 5명이 사람을 사형대에 올려 죽이기를 주저했다. 배심원단은 일반 시민으로 구성되어 있었고 스스로의 결정으로 사람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한다는 점 때문에 인명사고도 없이 단순 패선을 침몰시킨 것만으론 사람을 사형시키는 자들이라는 시선을 받기 부담스러워했으며 스스로도 그런 일로 교수형이라는 중형을 내리기 꺼렸다. 파커 선장 무죄로 풀려났지만 3개월 후에 사망했다. 왜지? 여러 가설과 주장이 나왔지만 메리 셀러스트호에 탔던 모든 사람들의 흔적과 소식이 아무것도 없다는 건 사실이고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은 미스터리로 남아있다. 하고 이게 진짜 마지막인가 보네? 트리니다드 토바고 송유관 고립사고. 설마 이분들이 피해자 아니겠지? 그럼 나 너무 슬픈데. 이렇게 얼굴 사진 보여주는 거 반칙인데. 트리니다드 토바고 서쪽 해안가 도시 산 페르난도 북쪽의 해상 정유시설에서 수중 작업을 하던 LMCS 소속 작업 다이버 5명이 지름 76cm 좁은 해저 석유 파이프 안에 고립되어 나 이거 봤던 것 같아. 4명이 사망하고 그나마 상처가 덜했던 1명이 자력 탈출한 사건. 이거 알아. 이거 정말 이게 좀 답답해. 이 파이프에서 막 뭘 계속 하거든요? 엄청 답답해. 이 사람들의 행동이 답답하다는 게 아니고 폐소공포증처럼 답답한 게 있어요. 그들은 다이빙벨을 이용해 작업을 시작했다. 송유관은 저압, 다이빙벨은 고압이기 때문에 그 둘의 압력차로 인한 빨려 들어감을 방지하려고 플러그를 송유관에 끼워 넣었다. 문제는 회사에서 이 플러그를 처음 설치했다는 것이다. 면밀한 계획과 관리가 필요한 장비이지만 사전 준비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작업 2주 전에 설치한 플러그는 다이버들이 밸브를 풀자마자 순식간에 송유관 속으로 빨려 들어갔다. 그리고 그것은 다이버들도 마찬가지였다. 이렇게 빨려 들어갔네. 일러스트가 있네요. 빨려 들어가던 그들은 어느 순간 멈춰 섰는데 다행인 것은 송유관 내에 에어 포켓이 있었다는 것이다. 기름과 물로 뒤섞인 에어 포켓 속에서 그들은 모두 살아있는 것을 확인한다. 그들은 천천히 파이프 속을 기어가면서 빠져나가기로 결심했다. 문제는 그들이 들어온 쪽이 어디인지 모른다는 것이었다. 크리스는 머리로 들어왔으니 거꾸로 기어가야 한다 생각했고 나머지 4명은 반대로 생각했다. 그들은 다수의 의견을 따르기로 하며 천천히 머리를 앞으로 기어가기로 시작했다. 안타깝게도 4명의 다이버들이 부상으로 움직일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 유일하게 부상당하지 않은 크리스는 기어가는 도중에 발견한 산소 탱크 중에 하나를 가지고 혼자 가기로 결심했다. 그는 나머지 팀원들에게 무조건 구조대와 함께 돌아오겠다 약속을 했고 팀원들도 그가 탈출에 성공하기를 기원했다. 가는 도중에 산소 탱크에 산소가 고갈되어 죽을 위기에 처하기도 했지만 기적적으로 또 다른 산소 탱크를 발견해서 입으로 기름과 바닷물이 들어오는 와중에 산소 탱크를 교체하며 살아남는 데 성공했다. 그는 축구장 3.5개의 길이가 넘는 송유관 속을 기어갔고 꺾이는 부분을 발견해 위로 올라갔다. 그는 기적적으로 탈출에 성공해 구조되었고 의료진들에게 나머지 동료들이 여전히 살아있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다이버들은 소속 회사인 LMCS는 구조 다이버들을 내려보냈고 파이프를 두들기며 생존자가 있음을 확인했다. 그러나 송유관의 소유주인 파리아는 구조 시도를 허가하지 않았다? 왜? LMCS는 자신들의 구조대만으로는 그들을 구조할 방법을 찾지 못했다. 왜 안 했지? 결국 크리스를 제외한 4명의 다이버들은 모두 파이프 속에서 끔찍한 최후를 맞이했고 돈 들어서? 아니 4명이 안에 있는데? 회사는 며칠이 지난 후에야 그들의 시신을 꺼낸다. 아니 회사는 이후에 법인살인, 기업살인 혐의를 받았다. 이런 거 받을 바에 그냥 돈 써서 구하는 게 낫지 않아? 이후 정유 회사에서 소송을 질질 끌어서 2025년 1월에서야 재판이 시작되었다.
사고 당시 피해자들이 파이프 안에서 서로의 생존을 확인한 녹음본이 있다. 아, 나 이거 못 들어. 아, 이거 어떻게 듣지? 아, 이거 너무 힘든데. 못 듣겠어. 여러분 들을 수 있어? 나 벌써 눈물 나. 아, 이거 못 듣는데. 이거 잔인하고 이런 게 아니고 너무 슬퍼서 못 듣겠어. 아, 지금도 눈물 나네. 아, 살짝만 해볼까? 살짝 듣다 바로 꺼야겠어. 나 12분 27초. 아, 잠깐 안 되겠어. 안 돼, 안 돼. 못해. 방금 처음 시작부터 안 돼요. 아, 여기까지 할게. 나 이거 못하겠어요. 이거 안 되겠어요. 이거, 못해요. 여기까지래요. 아. 회사에서는 과실치사 혐의도 회피하려고 아직도 소송 중이야? 아직도 하고 있구나. 그치, 이런 거 오래 걸리지. 하긴 올해 1월에야 시작되었다 했으니. 얘는 뭐냐, 진짜. 생존자 인터뷰 영상 카페에 있다고요? 한번 볼까? Everything just spinning and beating you up and it happened so fast. I couldn't react. The only thing I remember able to do was cover my head like in the fetal position. After that, all I remember, I didn't even remember actually getting pulled in the pipe. I just remember getting hurled through the pipe at unbelievable speeds. I couldn't hold my breath no longer. Throat. When you're holding your breath for too long, after a while, your body, your lungs just fight. Your airways close, you just hear noise. Your body suffering to pull air. An unbelievable nightmare. Your eyes burning. Every time you try to open your eyes, it's burning. You're pitch black, you can't see nothing. Your throat burning. Your ears ringing. Your body sore. And at that point, I tell myself I was going to dead. Because everything inside me open, I was keeping. Everything inside me open. 난 더 이상 못 봐요. 난 못 보겠어. 너무 힘듭니다. 너무 힘들어. 아, 볼 수 없어. 너무 힘들어. 이런 거 너무 괴로워. 힘들어. 이런 글이었습니다. 잘 읽었습니다. 너무 슬프네요. 자, 이제 사건 사고 그만 봐야 돼. 나 힘들어요. 다른 거 봐야겠습니다. 스레드 괴담 이런 거 봐야겠다. 이런 거 봐야겠다. 이런 가짜 글. 다음 글 읽어봅시다. 너무 슬픈 글이었습니다. 다음 글은 찹쌀 맷살 코딱지님이 스레드 괴담이래요. 트위트 그록이 적어준 거야? AI 아니에요? 그록? 자, 메쿠라노우지 진자. 이게 뭐야? 도쿄 외곽에 메쿠라노우지 진자라는 이름 봤어. 진자가 신사잖아요, 신사. 검색해도 안 나와. 아는 사람 있나? 좀 이상해서 올려봄. 갑자기 뭐야? 신사 이름? 메쿠라노우지? 눈먼 노인? 웃긴 이름이네. 폐신사 아니야? 메쿠라는 맹인이란 뜻이잖아. 오타 아니야? 사진 올려봐. 신사 이름으로 눈먼 노인? 소설 쓰냐? 재미없음. 어제 스레지? 아직도 살아있네. 메쿠라노 오지? 요거는 지역 전설인가? 스레주 왜 궁금한 거야? 골목에서 간판 깨진 신사를 봤는데 메쿠라노 오지랑 진자만 읽혔어. 근처에서 종이 부적 같은 거 주웠는데 똑같이 적혀있음. 좀 찜찜해서 올린 거야. 부적? 뭐야 그게? 쓰레기 아니야? 메쿠라노 오진 좀 오싹하네. 눈먼 노인 신사? 근데 이런 건 중간에 왜 있는 거지? 이런 포인트 따옴표 사이에 있는 건 뭘까? 그러지. 부적 사진 올려. 없으면 매장. 일부러 이렇게 적는 거 봐라. 어그로 아니야. 사진 찍으려 했는데 카메라 렌즈 흐려서 안 됨. 신사는 도쿄 외곽. 이름판 반쯤 깨져 있어서 정확히 몰라. 부적은 낡은 종이에 메쿠라노 오지랑 진자가 적혀 있음. 나 오컬트 잡지 자료 좀 보는데 이런 건 처음이라 물어보는 거야. 오컬트 잡지 쓰는 놈이야? 근데 왜 슬에 올려? 그냥 자료로 써. 메쿠라노 오지? 눈먼 노인이라. 옛날 민담에 눈 없는 노인 나오는 거 있지 않나? 산신 관련? 신사 이름으로는 이상하네. 스레주 부적을 자세히 말해봐. 산신? 요게 아니야? 근데 재미없음. 스레주 더 써봐. 와, 얘네들 그 도발하는 걸 알아. 어떻게 해야지 스레주가 글을 더 써야지 다 아네. 이거 긁혀가지고 글을 안 쓰겠어. 민담 검색해봤는데 비슷한 거 없음. 스레주 신사를 어떻게 발견한 거야? 그냥 지나가다 본 거야? 오컬트 지지네, 이 사람 이름이. 오컬트 할아버지?
오커트 할머니? 지나가다 본 거이긴 한데 좀 복잡해. 최근 뉴스에 나온 아지사시가리 아저씨 사냥이라는 사건 아는 사람 있어? 그것 때문에 골목 갔다가 신사 봤어. 아저씨 사냥이라는 사건이 있어? 이게 뭐래? 아저씨만 노려서 범죄를 저지르는 건가? 아저씨 사냥? 그 강도 사건? 스레주 그거랑 무슨 상관? 신사랑 연결된 거야? 와 갑자기 뉴스급 아저씨 사냥 목격했냐? 맞아 그 사건 봤음. 퇴근하는 아저씨가 골목에서 강도한테 쫓기길래 자료를 찍어보려고 몰래 따라갔어. 근데 강도가 갑자기 비명 지르고 사라짐. 그 근처에서 신사랑 부적을 발견했어. 좀 이상한 느낌이라 올린 거야. 실제로 봤네 그 사건을? 비명 지르고 사라져? 뭐야 그게? 강도 어떻게 된 거야? 부적 때문인가? 아저씨 사냥 뉴스를 봤는데 목격자들 이상한 소리 했다던데. 스레주 자세히 말해봐. 구금된 적이 있냐? 경찰에 말했는데 안 믿더라. 오히려 이상하게 보고 잠깐 구금했었음. 강도 따라가다가 골목에서 이상한 거 봤어. 어두운 데서 그림자 같은 노인 같았는데 뭔가 이상했어. 부적은 그때 그 근처에 주웠어. 일본 소년들이나 청년들이 노숙인을 노려서 때리거나 죽이는 사회 범죄가 있다고 했어요. 일본에 노숙자 사냥이라고 있었어요. 만화 간체에 나와? 아 진짜? 별게 다 있네. 이상한 그림자? 오컬트 잡지용 소설 쓰는 거지? 재밌네. 계속 써봐. 신사는 이름판이 깨져서 메구라노 오지만 읽혔어. 도쿄 외곽 폐신사야. 부적은 종이에 적힌 글씨 때문에 물어본 거고. 근데 어젯밤부터 집 근처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 그거 지금도 유행해서 트위터에 치면 나와요? 아니 그런 걸 왜 유행하는 거지? 이상한 소리? 뭐야 발소리? 스레주 위험한 거 아니야? 눈 없는 노인 민담. 에도 시대에 비슷한 게 있었던 것 같은데. 검색해봤는데 메쿠라노 오지 민담 없어. 스레주 신사 정확히 어디야? 사진이 없나? 이게 뭐야?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사초? 사장님이 왔는데요 사초?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메쿠라노 오지 진자에 대해 좀 아는 바가 있네다. 스레주님 부적과 신사 발견한 경위 좀 더 말씀해 주시구려. 제가 도움드릴 수 있을 것 같습죠. 갑자기 공손한 놈 등장. 실장? 신토 덕후냐? 어그로 아니야? 이 사람 실장이라고 있는 건가 봐요. 실장? 말투 뭐야? 할배 같네. 진짜 아는 거면 말해봐. 메쿠라노 오지가 뭐야? 실장님 정말 아시는 건가요? 부적 같은 낡은 종이에 메쿠라노 오지란 진자가 있어요. 이게 무엇일까요? 스레주님 말씀 감사드리네다. 메쿠라노 오지는 눈먼 노인이란 뜻이구려. 에치고 지방 민담에 비슷한 이야기가 있습죠. 맹인 노인이 원한으로 변한 존재라 어두운 데서 사람을 쫓는다고 합니다. 스레주님이 본 그림자가 그거라면 부적이 트리거일 가능성이 있네다. 그림자에서 뭔가 특이한 거 보셨나요? 그림자가 노인 같았는데 눈이 없는 것 같았어요. 손에서 뭔가 빛나는 게 보였는데 잘못 봤을 수도 있어요. 실장님 이게 뭔가요? 부적 때문인가요? 손에서 빛? 환각 아니냐? 스레주 오컬트 프리랜서라 스트레스성 과몰입 아님? 웃기지도 않아. 웃기지도 않아 웃기다. 웃기지도 않아. 스레주님 침착하시구려. 손에서 빛나는 건 민담에 나오는 테노메 손의 눈이라는 요기와 비슷한 애다. 맹인 노인이 강도한테 죽고 원한으로 변해 손바닥에 눈이 생겨 사람을 쫓는다고 합죠. 신토에서는 이런 놈도 하시라, 주로 세는데 1주의 요괴라고 생각하면 되네다. 부적을 만들지 말고 어두운 곳으로 가지 마시구려. 혹시 무슨 이상한 일이 있나요? 테노메? 그게 뭔지 모르겠지만 손에서 빛나는 게 눈 같았던 것 같아요. 확실하지 않아요. 부적은 책상 위에 뒀는데 어젯밤부터 집 근처에서 발소리 같은 게 들려요. 이거 위험한 건가요? 스레주님 발소리는 심상치 않구려. 테노메는 목숨을 노릴 수 있는 요괴라서 부적이 트리거일 가능성이 크네다. 목숨은 신토에서 인간의 생명력을 뜻하죠. 그 명이라고 한자를 적어놨어요. 명은 신토에서 인간의 생명력을 뜻하죠. 금기 하나, 부적 절대 태우지 마시구려. 활을 돋을 수 있습죠. 소금물에 담갔다가 밝은 곳에 두시고 오카에리 쿠다사이, 돌아가 주세요 라고 말해보시구려.
문 잠그고 어두운 곳 피하시구려. 추가로 이상한 일 있으면 말씀해 보시구려. 악마 정보 늙은 버전. 할배 정보. 실장님 말투 할배네. 이노치? 명? 쓰레주 소금물 해봐. 진짜면 무섭네. 소금물 담가볼게요. 오카에리 쿠다사이도 해볼게요. 근데 부적 근처에 있다가 눈이 좀 흐릿해지는 느낌이 들어요. 발소리는 아직 들려요. 헉, 눈 시력 뺏기는 거 아니야? 그 할아버지한테? 스레주님, 눈이 흐릿해지는 건 테놈의 징조일 수 있으시다. 야오료 로즈노 카미 800만의 신 중에 이친 존재라서 이친 존재라 지성 원한이 강하구려. 지금 신사는 가지 마시구려. 위험할 수 있습죠. 밝은 불 켜고 문 잠그세요. 오하라이 정화의식을 지역 신사에 문의하는 게 좋네다. 이상한 일이 더 있으면 말해보시구려. 어우, 이름 말해서 저주받았대. 방금 뭔가 탁 막혔어 목이. 불 켰어요. 문 잠갔다가 창문도 가렸어요. 근데 발소리가 더 가까워졌어요. 부적 근처에서 손자국 같은 게 보여요. 빛나는 것 같은데 실장님 이게 뭐예요? 손자국 진짜 무섭네. 실장님 해결법 더 없나? 스레주 사진 올려봐. 스레주님, 손자국은 테노메의 징표일 가능성이 크구려. 일주의 요괴로 명을 노리는 놈일 테다. 절대 문 열지 말고 손자국과 눈 마주치지 마시구려. 정화의식은 전문가에게 맡겨야 안전한 애다. 근처 신사 연락처 아는 거 있으면 알려주시구려. 지금 상황을 더 말해보시구려. 손자국이 벽에도 생겼어요. 빛나는 것 같아요. 눈이 점점 흐려져요. 실장님 도와주세요. 신사 연락처 모르는데 뭘 해야 하나요? 사진을 왜 못 올리냐고 누가 물어봤는데 사진 찍으려 하면은 카메라 렌즈가 흐려져요. 눈과 관련된 게 다 흐려지나 지금? 손자국이 문이랑 벽에 더 생겼어요. 빛나는 것 같아요. 발소리도 계속 들리고 눈이 점점 흐릿해져요. 실장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스레주 신사 가서 춤이라도 춰봐. 크크 요괴 쫓아낸다던데? 근데 진짜면 소름. 이 새끼. 눈이 흐릿해진다고? 테노메 민담에서 시각 훔친다는 생각난다. 실장님 테노메가 진짜 명을 노리는 거 맞나요? 스레주 지금 어때? 너도 한각이야. 스레주 그냥 스트레스 아니야? 오컬트 프리랜서라서 과몰입한 것 같은데? 이 자식들이 계속 긁네. 스트레스 아니에요. 부적 근처에 있으면 눈이 더 흐려져요. 발소리가 문 바로 앞에서 들려요. 소금물을 다시 해봤는데 별 효과 없는 것 같아요. 실장님 다른 방법이 없나요? 스레주님, 오야 심각하구려. 테노메는 원한 깊은 요괴라서 명을 노리는 게 맞네다. 손자국이 벽까지 퍼졌다면 이미 가까이 온 거구려. 금기 하나, 절대 문이나 창문 열지 마시구려. 어? 똑같은 말 하는데? 잠깐만. 똑같이 말했어 아까 그거랑. 설마? 실장님 문 다 잠갔다가 창문도 커튼 쳤어요. 근처 신사 연락처 모르는데 손자국이 이제 천장까지 생겼어요. 빛이 나는데 뭔가 눈 같아요. 눈이 더 흐려져서 글쓰기가 힘들어요. 응? 이거 왜 반복이 되지? 천장에 손자국? 스레주 위험해. 너까지 과몰입? 근데 스레주 천장 손자국은 좀 무섭네. 사진이 안 되나? 실장님 다른 방법 없어요? 오야 여러분 진정하시구려. 복부수 잘못하셨나? 잠깐 뭐지? 자, 명은 신토에서 인간의 생명력을 뜻하네다. 테노메는 그걸 노려서 시각을 흐리게 하며 접근 합조. 천장 그리고 뭔가 빙빙 도는 느낌이다. 천장 손자국은 테노메가 집 안으로 스며든 징표일 수 있구려. 스레주님 부적은 어디 있나요? 절대 만지지 말고 밝은 불 켜고 소금 뿌리시구려. 정화의식은 근처 신사에서 전문가한테 맡겨야 하네다. 이상한 일 있으면 다 맡겨보시구려. 부적은 책상 위에 뒀어요. 소금을 뿌렸는데 손자국이 더 선명해졌어요. 발소리가 이제 집 안에서 들리는 것 같아요. 눈이 거의 안 보여요. 실장님 뭘 잘못한 걸까요? 다른 사람들은 스레주 막 도망가래. 스레 글에 오타가 늘어나는 것 같아. 스레드 좀 이상해. 실장님이 또 왔어요? 오야 여러분 800만의 신은 신토에서 모든 신을 뜻하네다. 테노메는 그 중에 잊혀진 일주의 요괴이므로 원한이 깊구려.
스레주님, 집안 발소리는 테노메가 가까이 온 증거일 수 있네다. 아우, 이 실장은 똑같은 말 계속하네. 이 사람이 실장이 정화의식을 위한 기관을 찾아보겠대요. 상황을 더 말해보시구려. 스레주 도망쳐! 스레드 글 읽다가 나도 눈이 흐릿해. 테노메가 우리까지 오는 거 아니야? 메구라노 오지. 진짜 이거 뭐야? 실장님 집안에서 발소리가 더 커졌어요. 이거 똑같은 말 또 했어. 아, 이분이 똑같이 복사한 것 같은데? 이거 숫자 77이 2번 있는데요? 이거 글쓴이님이 2번 적으신 건가? 도망치려 했는데 문이 안 열려요. 손자국이 창문에 생겼어요. 정화씨 지금 할 수 있는 게 없나요? 다시 실장. 오야 스레주님. 그놈의 오야. 심각하구려. 테노메가 집 안까지 스며들어왔다면 명이 위험하단다. 문이 안 열리는 건 테노메의 징표일 수 있구려. 절대 손자국과 눈 마주치지 마시구려. 소금을 다시 뿌리고 오카에레 구다사이 라고 반복하시구려. 기관은 신토의 신을 관리하는 곳이니 제가 연락을 지도해보겠네다. 지금 상황을 더 말씀해보시구려. 스레드 대답해. 스레드 글이 오타가 많아지는 것 같아. 나도 눈이 흐려졌어. 오타! 그냥 서버 문제 아니냐? 근데 스레드 진짜 괜찮아. 문 안 열리면 경찰 불러. 소금을 뿌리고 오카이리 구다사 했어요. 근데 손자국이 벽 전체에 빛나요. 문 두드리는 소리 엄청 커지고 눈이 거의 안 보여. 실장님 거기 기관에 빨리 연락해주세요. 다들 눈이 흐릿해지고 있대. 오야 여러분. 오야 여러분 진정하시구려. 테노메가 스레주의 명을 노리는 중일 수도 있다네. 스레주님 아직 계신다면 상황을 말해보시구려. 절대 부적 만지시지 마시구려. 실장님 테노메가 우리까지 노리는 거예요? 스레주 살아있나? 실장님 어디 계세요? 실장님 뭐야 글쓴이가 왔어요. 실장님 아직 계시나요? 감사합니다. 덕분에 해결이 되었어요. 부적 사진 올림. 사진 링크. 이거 링크는 들어갈 순 없고. 다른 사람이 사진 봤는데 메쿠라노 오지 글씨랑 손바닥에 뭔가 빛나는 것 같아. 이게 뭐야? 눈이 흐릿해. 스레주 사진 올린 게 실수야. 나 사진 보고 눈이 더 흐릿해졌어. 스레드 이상해. 테노메가 우릴 노리는 거야. 뭐야? 이치하시라노 카미가 미테이루. 이치하시라노 카미가 미테이루. 이치하시라노 카미가 미테이루. 일주의 신이 너를 지켜본다. 일주의 신이 너를 지켜본다. 오 마이 갓. 그 눈이 나를 지켜보고 있대. 저거 뭐야? 아이디가 테노메23? 테노메. 아이디 테노메야. 이 사람 컨셉질 하는 거겠지? 어이없네. 테노메23. 23개의 테노메인가? 스레드 해킹 당했나? 나도 사진 보고 눈이 안 보여. 근데 어떻게 자꾸 채팅을 잘 치는 거야? 오야 사진 보지 마시구려. 너무 늦었구려. 테노메의 저주가 스레드에 퍼졌다네. 기관에 이 일을 전달하겠네다. 여러분 명을 지키시구려. 일주의 신이 널 지켜본다. 일주의 신이 널 지켜본다. 테노메 47도 생겼어요. 자꾸 늘어나. 스레드 뭐야? 아이디가 바뀌고 반복 댓글. 나 눈이 안 보여. 실장님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야 대답해. 테노메. 왜 아무도 테노메? 스레드 테노메 뭐야? 아이디 바뀌고 반 테노메. 실장님 테노메. 테노메로. 테노메. 어머. 테노메가 점령했어요. 이럴 수가. 위스퍼 씨어 이 사람 테노메한테 점령당했어. 해당 스레드는 폐쇄되었습니다. 헐. 이럴 수가. 오늘의 일주 테노메. 노인의 모습을 하고 있으며 특이하게도 눈이 양손바닥에 있고 정작 얼굴에는 코와 입만 있는 게 특징이다. 어머 진짜 있네. 그림이 있네요. 손바닥에 눈으로 사람을 찾아 덮쳐먹는 요괴. 이거 그거 같네. 저기 판도라 파네미로. 제국 백무러에서도 한 어리석은 젊은이가 담력시험 삼아 테노메가 자주 다니는 묘지에 갔으나 결국 테노메에게 뼈까지 씹혀먹혀 잡아먹혔다. 또 다른 전승에 따르면은 불안당에게 살해당한 장님의 원혼에 의해 이런 요기가 탄생했을 것이란다. 나누무 위키에 있다네요. 뭐야 영상? 이거 영상인데 이거 들어도 돼요? 소리주의? 여러분 저주 각오 됐어요? 나 틀어도 돼 놈에? 간다. 오야.
아, 위드 그록이라고 한 게 그록으로 애니메이션을 만드신 거구나. 아씨, 난 또 뭔가 했네. 잘했는데? 우와. 어, 깜짝이야. 난 저주의 말이 있는 줄 알았어. 판결? 스레드를 통해 테노메와 유사한 형태의 정보 취득, 실장이 파견되어 조사, 이상현상 확인. 원래는 일주라고 불릴 정도의 강력한 신이 아니나 최근 늘어난 강도 사건의 영향으로 요괴의 힘이 강화된 것으로 추정. 현재는 미결. 스레드를 통해 영향받은 사용자 및 테노메 본체 추적 중이래요. 헐, 이 사람도 테노메에 감염됐어. 다음에 더 맛돌이 괴담을 만들어보게 테노메. 이럴 수가. 아직도 추적 중이래요, 테노메를. 여러분 조심하세요. 그거 안경집 바이럴 아니야? 자, 그래도 광땡유님, 레딧, 구글 알고리즘이 나를 무섭게 만들기 시작했어. 요즘 구글 알고리즘이 이상하다. 최근 들어 나한테 너무 이상한 추천들을 하기 시작해. 보통은 아주 정확했지. 때론 내가 입 밖에 내기도 전에 내가 원하는 걸 예측해서 보여주곤 했어. 그럴 때마다 이런 생각이 들었지. 이게 내 마음을 읽는 건가? 아니면 그냥 나보다 나를 더 잘 아는 건가? 얼마 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 노트북이 너무 느려져서 새로 사야겠다고 생각만 했지. 누구한테 말한 것도 아니고 검색도 안 했는데 며칠이 지나자 브라우저 옆에 노트북 광고가 줄줄이 뜨는 거야. 그 뒤로는 점점 더 섬세해졌어. 속옷에 구멍이 났을 땐 속옷 광고가, 커피잔이 깨졌을 땐 머그컵 광고가 바로 떴지. 나중엔 내가 생각하기도 전에 그게 피드에 먼저 나타났어. 처음에는 안 넘어가려 했는데 결국 버티질 못했어. 너무 완벽했거든. 딱 내가 필요했던 것들만 클릭 한 번이면 손에 들어왔으니까. 예전에 쇼핑 중독이 있던 나한테는 이게 재발의 시작이었지. 청구서는 쌓여만 갔고 아내는 그런 나를 볼 때마다 점점 지쳐가는 표정이었어. 결국 이 쇼핑병이 우리 결혼까지 망치고 있다는 걸 깨달았지. 그치만 사실 그건 핑계였어. 문제는 훨씬 전부터 있었고 쇼핑은 그저 도피였던 거야. 그래도 그녀가 내 카드 잘라버리겠다고 했을 때는 절대 안 된다 했지. 그게 나한테 남은 유일한 위안이었으니까. 그 일이 있고 얼마 지나지 않아 광고가 이상해지기 시작했어. 삽, 석회, 검은 옷, 손전등, 곡괭이, 잔디씨. 이거 완전 살인마인데. 이상하다고 생각했지. 우리는 뒷마당도 없는 아파트인데 왜 이런 걸 추천하지? 그리고 곧 이유를 깨달았어. 내 계정이 아니라 아내의 구글 계정으로 로그인 되어 있던 거야. 그렇다면은 그렇군. 그녀는 왜 그런 걸 검색한 거지? 우리는 정원도 없고 하는데 정원 도구라니. 나는 브라우저 기록을 열어봤어. 근데 최근 24시간의 기록이 통째로 지워져 있더라. 그녀는 식료품을 사러 나간 상태였고 이상한 불안감이 머릿속을 긁어대기 시작했어. 진실을 알아야 한다는 충동이었어. 그래서 은행 계좌랑 카드 내역을 열어봤어. 그때 내 구글 계정으로 로그인했는데 화면 양쪽에 새로운 광고들이 떠오르기 시작했어. 지금 바로 자기 방어술 배우기. 매도우밸리 가라테 학원. 신규 수강생 모집 중. 지금 배우면 늦을 것 같은데. 나이키 러닝화를 신고 뛰어보세요. 지금 바로 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밥스 총기상. 안전은 값으로 살 수 없습니다. 그 마지막 광고는 우리 집 근처의 가게였어. 그래서 그냥 인터넷을 끄고 밖으로 나가기로 했지. 은행 내역에는 전날 큰 금액의 현금 인출이 있었거든? 내가 한 게 아니라면은 그거는 아내인 크리스틴이었어. 근데 왜? 가게 앞에 도착했을 때는 사실 놀랍지도 않았어. 총기상 앞에 그녀의 차가 서 있었고 창문 너머로 보니 손에 커다란 권총을 들고 만지작거리고 있더라. 그녀는 총을 싫어한다고 늘 말했었는데 이제는 마음이 바뀐 걸까? 난 아무런 말 없이 차를 몰고 도시 밖으로 한참 달렸어. 태어나서 처음으로 내가 사랑한 여자가 무서워졌거든. 몇 시간쯤 달렸을까? 휴대폰이 울리기 시작했어.
손이 떨렸지만 결국 주머니에서 꺼내 화면을 봤지. 영상통화 크리스틴. 당연히 날 찾고 있었겠지. 나는 갓길에 차를 세우고 전화를 받았어. 화면에 그녀의 얼굴이 뜨자 순간 모든 게 오해였다는 생각이 들었어. 그녀가 나를 해칠 리가 없다고. 여보 어디야? 운전 중이야? 그녀 뒤로는 시골길이 보였어. 그럼 그렇지. 당신이 집에 안 들어오니까 걱정돼서 미칠 뻔했어. 휴대폰 GPS로 위치 찍어봤어. 지금 어디야? 맞다. 그녀는 내 비밀번호 다 알고 있었지? 내 위치도 추적할 수 있었어. 그때 낯선 남자 목소리가 들려왔어. 그 자리에 있으라고 해. 크리스틴이 다시 말했다. 거기 있어. 내가 데리러 갈게. 알았지? 그래. 그녀는 분명 나를 데리러 오는 중이었다. 크리스틴, 방금 그 목소리 누구야? 그녀의 얼굴이 굳는 게 화면에 보였고 곧 통화가 끊겼다. 지금 난 도로 옆에 차를 세워두고 핸드폰으로 모텔을 검색 중이야. 그런데 계속 뜨는 추천 목록이 멕시코에 있는 모텔들이야. 이번에는 구글의 말을 듣는 게 맞을 것 같아. 멕시코로 가라는 거예요? 도망가라고? 이거 보다가 생각난 그거 있는데. 그 아내가 남편 죽이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근데 이거 좀 다른 건데, 그 와이프가 남편한테 하는 장난인데 칼 중에 칼 장난감인데요. 이게 탁 하면은 쏙쏙 들어가는 칼 있는 거 알죠? 칼 날이 쏙쏙 안으로 들어가는 거. 가짜 칼. 장난감 칼. 그거를 활용해서 남편한테 장난을 치는 건데 그거 진짜 웃긴데 약간 조금 짠해. 남편 앞에서 토스트에다가 이렇게 잼을 발라요. 근데 그 칼로 발라. 그 문방구 장난감 그 칼로 이렇게 쓱쓱 발라. 진짜 이거를 실제 사용하는 칼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발라. 그래서 막 남편한테 주고 먹여줘. 근데 그렇게 대화를 하다가 묘하게 조금 대화 흐름이 이상하게 하다 갑자기 남편한테 그걸 찌르는 거거든? 근데 당연히 가짜 칼이니까 뭐 상처도 안 났겠지. 근데 남편들은 그게 머릿속에서 진짜 칼이라는 걸 인지하고 있으니까 그게 안 아픔에도 자기는 찔려가지고 여기 피났다고 그냥 상상으로 막 이렇게 이미지가 그려지니까 진짜 엄청나게 아파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나한테 왜 그러냐고 막 소리 지면서 울어. 근데 여자친구는 옆에서 막 낄낄낄 웃고 있어. 나중에 보니까 여기 피는 하나도 없고 뭐 그런 거였어. 그 막 연속으로 찌르는 사람도 있어. 근데 나는 그런 장난 안 할 것 같아. 너무 과한 장난인 것 같아. 나는 안 해. 나 같아도 울어. 얼마나 무섭겠냐고. 약간 한국 감성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우리끼리 지금 이렇게 말하면은 와 너무한 거 아니야? 하는데 막상 영상 보면은 되게 그냥 자기들끼리 그냥 웃어요. 당신은 놀라긴 하는데. 근데 내 남편은 안 그래서 좋겠어. 너무 무서워. 다음은 이거 좀 잔인하고 더럽고 막 그런데 IC2W님 이분 맨날 이런 쇼크 글들을 가져와. 개 무섭게. 쇼크 사이트에는 어떤 글들이 올라올까? 한국의 엽기 열풍이 불었던 참고로 이거 쇼크 사이트 관한 거라 더럽고 잔인해요. 참고하세요. 엽기 열풍이 불었던 2000년대 초중반 당시 초딩이었던 저는 혐짤과 낚시짤에 무방비로 노출이 되었습니다. 나도 그랬는데. 저와 친구들은 누가 더 남자다운지를 가리기 위해 그런 짤들을 찾아봤어요. 지금 생각해보니 멍청하기 짝이 없네요. 어쨌든 그때 머리가 약간 망가진 것 같습니다. 한국에 자라나는 색싹인 어린이 친구들과 여러분은 저처럼 되지 말라는 의미에서 쇼크 사이트에는 어떤 글이 올라오는지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이트 이름을 적는 게 카페 규칙에 위반이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적어놓고 문제가 되면 삭제할게요. 근데 여기 적히는 사이트 가지 마세요. 근데 뭐 사실 가도 본인 잘못이야. 나랑 이분은 가라고 올려놓은 게 아닙니다. 가봤자 당하는 건 본인이에요. 오늘 글에 나올 사이트들은 아직 남아있는 곳이래요, 다. 그니까 가서 당하면 안 돼. 베스트 고어, 오그리시, 라이브리크, 로튼닷컴 이것들은 너무나 유명하지만 더 이상 운영하지 않습니다. 대신 라이브 고어, 포로 고어, 헤비알, 고어센터가 대상입니다. 라이브 고어와 고어센터는 사진과 영상이 추가되는 사이트입니다. 들어가는 순간 조금의 선택권도 없이 부러진 팔다리, 토막이 난 사지, 강간당하고 열차에 치이고 떨어져 뭉개지고 참수된 사람들이 나옵니다.
쉣. 일부 뉴스 형식을 띤 글도 있지만 대부분 제목으로 제시된 짧은 맥락과 함께 제공이 되는 극단적인 사진만 있을 뿐입니다. 라이브 구원은 최신 유행 테마에 맞춘 영상이 더 자주 등장합니다. IS가 창궐했을 때는 오래된 이슬람 참수 영상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했을 때는 최신 전쟁 영상과 포로 학살 및 전쟁 범죄가 주로 올라왔습니다. 구호센터 역시 유행이 존재하지만 사고나 자살의 비중이 더 높습니다. 멕시코 마약갱단, 사고에 유출된 CCTV 영상, 영안실, 일상적인 폭력이 추가됩니다. 개인적인 느낌상 구호센터 이용자는 라이브 구호 이용자보다 신사적이었습니다. 방어적이고 온건한 말투, 사고에 대한 애도 표현, 자살과 자해에 대해서 온정적인 접근 등에서 그러합니다. 라이브 구호의 이용자는 조롱과 혐오 표현이 더 일반적입니다. 두 사이트 이용자는 자주 겹치지만 서로 다른 페르소나를 가진 것처럼 행동해요. 베스트 구호는 그나마 사이트 들어가면은 강아지 사진이 뜨면서 지금이라도 나가라고 선택지를 줬음. 그 탭을 끄면은 바로 잔인한 게 나와요. 어우, 나름 신사적이네. 물론 위와 같은 비교는 일반적인 분위기에 대한 것입니다. 오늘 소개할 모든 사이트에서 공통으로 소비되는 주제가 있다면은 바로 시체 성애와 가학 성애입니다. 어느 사이트든 인기 게시물 순서를 조회해보면은 가장 위에 있는 거는 펑키타운 고어, 팩맨 우먼, 이거 다 우리 한 번씩 얘기했던 거네. 1444, 투걸스 원컵, 개싫어 등등 유명 영상이고, 다음은 실제 강간현상, 살해당한 여성, 부검이 되는 여성, 포탄에 의해 토막난 여자아이들, 여성의 자살, 고문, 살인에 관한 수많은 매체입니다. 헤비 R은 고어 포르노 사이트입니다. 그 유명한 투걸 원컵부터 투가이스 원홀스, 원맨 원잘 등 충격적인 아마추어 영상, 영안실과 총기 난사 등 시신을 테마로 한 영상물까지 다양합니다. 사이트는 크게 일본발 영상, 미국 특수 촬영물, 아마추어 영상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투걸스 원컵은 아는데요. 나머지는 뭘까? 이거 말해도 되죠? 투걸스 원컵은 아씨 이게 이 여자들이 싼 건가? 맞나? 내 영상을 다 안 봤어요. 보진 않았어요. 듣기만 했어. 저 여자들이 싼 거예요? 저 여자들이 싼 거를 한 컵에 담아. 그거 먹어. 그거 소품이라고 들었어요? 제발 그랬으면 좋겠다. 제발. 이거 뒤에는 뭐예요? 투 가이스 원홀? 설마 남자 2명이 하나의 말한테 맞아요? 하는 거 같고, 원맨 원잘은 남자가 병에다가 뭐 하는 거예요? 맞아? 유추를 하자면? 맞지? 맞겠지? 항문에 유리병 아우 맞아 그거야? 항문에 유리병을 넣는 거야? 아우 그거 안에서 깨지면 어떡하려고 그래? 어머 미쳤나봐. 어우 씨 깨지면 어떡하려고 진짜 참 이런 거야. 이 당시 이런 제목 유행했나봐. 뭐 누구 이런 거 실제로 깨져? 개 싫어. 잘 뭐지 하고 검색했다. 나무위키에 적혀 있었어요? 잘이라고 검색하면 나와요? 이 내용이요? 넣고 깨는 거야? 애초에 그걸 목적으로 한 거예요? 아씨 미친 거 아니야? 나무위키 검색해볼까? 나와? 아 그래? 나무위키 한번 가보자. 나무위키는 글이 적혀 있으니까 괜찮아요. 아니 나온다 샹. 샹 뭐해? 개 싫어. 위험도 5야. 절검단 위험도 5. 그러니까 병이 너무 두꺼운데요? 이게 들어가? 2008년이네? 미트스핀 네트워크에 소속이 된 사이트. 유스피미. 미친 거 아니야? 남자가 나체로 자기 상문에 유리컵을 넣는 영상. 성기 노출도
있대요. 근데 그게 문제야? 그게 문제야? 항문에 유리컵을 넣는데 항문 안에 컵이 들어간 상태로 뒤로 넘어지면서 압력으로 펑 하고 깨진 컵이 그 후에 주르륵 흐르는 피랑 대수롭지 않은 듯이 그걸 다시 손으로 집어넣어 유리를 빼보는. 특이한 거는 엄청 아플 텐데도 앓는 소리조차 안 낸다. 뭐 약한 거 아니야? 손으로 유리컵을 넣은 게 아니고요. 유리컵 위에 앉듯이 넣었대요. 이 위에 이렇게 앉았나봐. 근데 이게 어떻게 들어가요? 아니, 엄청 커요. 잼통. 뭐 인터뷰를 했어? 인터뷰에 따르면은 그는 녹화를 종료하고 이어서 손으로 유리 조각을 직접 뺐다고 한다. 이때 출혈로 의식을 잃을 뻔했다고 했고 영상에서 나오지 않았지만 엄청 아팠다고 하고 당연하지. 다음날이 되어서야 대부분의 유리 조각이 빠져나왔다고 한다. 다만 아주 작은 조각들은 빼내지 못했다고 하고 부끄러워서 그랬는지 몰라도 병원에 가지 않았다고 한다? 원래 항문에 넣는 것을 즐겼지만 안에서 깨진 건 사고라고 한대요. 뒤로 넘어졌다며. 자기가 넘어진 게 아니야? 2주 정도 지나니까 자연 치유. 그러나 2달 후에 또 넣었대. 플라스틱 병을 또 넣었대. 시간이 지난 후에 안 깨지는 요령을 터득했는지 유리병으로 다시 시작했대. 이 사람이야? 얼굴 러시아 사람이래. 근데 우크라이나에 거주하고 있고 영상을 찍을 당시엔 러시아에 있었대요. 결혼을 2번 했고 슬하에 5살과 17살의 자녀가 있다고 한다. 직업으로는 영업 매니저로 일하고 있고 참 평범한 가정인데 취미는 축구, 독서, 컴퓨터 게임. 첫 학문 자위는요. 당시 인터뷰 기준으로 12년 전 27살의 순전히 호기심으로 학문에 물건을 넣기 시작했다고 한다. 첫 시작은 욕조에서 250ml 콜라병. 이 사람은요. 원 가위, 원 스크루드라이버. 뭔지 알 것 같아. 이런 종류 영상을 여러 개 찍었대. 스크루드라이버를 넣었다고? 씨댕. 설마 그 안에서 돌리지 않았겠지? 돌렸으면은 근데 사실 엉덩이에서 유리병 깬 사람도 있는데 돌리지 않을라? 이것도 읽어야겠다. 참을 수가 없네. 이런 걸 찍었대. 계속 찍었대. 안 올린 게 있대요, 아직. 그러면서 자신만만하게 이 영상만한 걸작이 없을 거래요. 오잉? 뭐야 이거? 2024년 6월에 텔레그램을 시작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에 동원이 되어 파편에 맞아 사망했다는 소문이 있는데 확인되지 않았대. 뭐 이런 소문이 났지? 이거 완전 최신 소식이네? 뭐야 이분? 이 소식은 나 처음 보네요. 이게 뭐람? 오잉? 위켄드랑 퓨리파이가 리액션 했대요. 위켄드 이 영상을 봤다고? 퓨리파이는 뭐 그런 컨텐츠를 좀 하니까. 이거 스크류드라이버 가볼까? 깜짝이야. 영상 나온 줄 알았잖아. 뭐야? 안 뜨는데? 퓨리파이가 봤다. 이거 어떻게 본지 한번 볼까? How's it going, bros? My name. Your door, putting on headphones. 전 대단한 사람. 이거 위트 스핀이다. Is that it? Party is. All I'm gonna say about. Is he gonna cut off his dick? 방금 잠깐 자기 소중이를 자른 거냐고 말한 거예요? 그래요? 방금 퓨리파이 그랬어? 미트 스핀. 쇼크 사이트. 2000년대 대표적인 쇼크 사이트. 이 사이트의 유행은 공포계나 고어계가 아닌 성적 요소, 특히 게이. 역사가 있어. 2012년 대한민국 하반기에 방송통신위원회 심의에 걸려 유해 사이트로 찍혔고 차단당했다. 그리고 풀렸다가 차단됐다를 반복했대. 이걸 어떻게 풀리지 한 번? 한 번 풀리는 것도 대단하네. 언제부턴가 접속이 안 됐대요. 그렇긴 해. 안 되는 게 맞아.
미트스피에 나오는 동영상은 사실 완벽한 남성과 남성의 성관계 영상이 아니다. 위에서 고기를 돌리고 있는 사람은 쉬메일. 아... 이게 빨개 벗고 고기 돌리고 있는 거였나? 맞나? 당연히 해외 포럼에서 많은 인기를 얻고 있다. 이로 인해 크리스마스 특별판 미트스핀에다가 도널드 트럼프 버전도 나왔대. 그리고 또 뭐가 있지? 이거 그래. 투 걸스 원컵 사진 있나? 아 맞아 이거였다. 이미지가. 저번에 한 번 봤죠? 아까 거기는 게이였고 여기는 레즈예요. 시작하자마자 1년 번호가 나온 뒤에 초반에는 여자 2명이 입을 섞으며 평범한 포르노를 찍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윽고 컵에 대변을 싸지르는 스칸물로 변환이 된다. 대변도 컵 하나 채울 묵직한 그거를 어쩌고저쩌고 한대요. 인트로 영상. 아 이거 봐도 되지? 깜짝이야. 인트로 영상은 참 평범하네. 스미스 데이비드가 편집했대. 봐봐. 근데 봐봐. 아까 어떤 분이 말했거든요? 영문판 위키와 기사 내용에 따르면은 다행히 진짜 똥은 아니고 제작자가 실제로는 초콜릿 아이스크림을 사용한 것이라 주장을 했다. 그런데 실제 영상을 보면은 항문에서 대변이 배출되는 장면이 나오는데 아씨. 물론 항문에서 대변이 나오는 장면은 CG 등 컴퓨터 그래픽을 통해서 할 수 있긴 한데 아니면은 촬영 전에 관장을 통해 충분히 장을 비운 뒤 가짜변을 미리 주입시킨 뒤 배출한 걸로 추정이 된다. 혹은 다른 포르노 제작자가 형사 법원 소송에서 실제 대변이 아니고 초콜릿 무스를 사용한 것이라 주장을 했다가 실패했다는 비화도 있는데 만약 이 증언이 사실이라면은 진짜 대변이 아니라고 거짓말하는 걸 수도 있대요. 아무튼 그런 초콜릿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색깔도 대변이랑 유사해서 굉장히 역겹다. 여기 미디어가 원래 이런 포르노를 잘 만든대요. 8컵 8걸스 노컵? 이건 뭐야? 8명의 여자애가 이 2걸스 1컵을 유추하면은 8명의 여자애가 컵 없이 그냥 땅에다가 하고 이 왜 컵 안 줘? 이번에 8명이 되는데 대접을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대접을 줘야지. 노란 국물. 노란 국물도 오랜만이네. 이거 한번 가볼까? 어디 갔어? 있다! 위험도 5예요. 브라질리아 스캇걸스. 8명의 여성이 파티복과 비슷한 차림을 하고 하이텐션으로 서로의 소변을 마시고 배변을 해. 아 이건 응가가 아니구나. 그래서 컵이 필요 없네요. 영상이 진행이 될수록 점점 지저분한 장면들이 많다. 다행인 거는 화질이 별로 좋지 않다는 거. 이 영상 역시 투걸스 원컵을 만든 MFX 미디어에서 만들었대요. 자 일단 아까 그 문서 다시 읽어야 되는데 우리 지금 이상한 데 넘어왔어 갑자기. 아 자 이거 한 번만 검색하자. 투 가이스 원 홀스 이거 잠깐만 도대체 뭐야? 아이씨 나온다. 뭐야. 아 수간. 말이랑 성행위했다 사망했대. 시도했다가 2005년에 미국 시애틀에서 남쪽으로 24km 떨어진 이넘클럼의 종합병원인 이넘클로 지역병원의 응급실에 신원을 밝히기 꺼려하는 두 남자가 왜 꺼려하겠어. 뭘 했으면은. 이 남자 2명이 자기 친구라면서 의식을 잃은 남자 1명을 데리고 왔다. 그 남자는 항문 손상으로 인한 직장 파열과 직장 파열은 생존율이 40%일 정도로 심각한 부상이래요. 장 천공으로 인한 급성 복막염으로 생명을 위독했기 때문에 의료진들이 급히 수술을 했는데 결국 사망했대요. 의료진들이 사망자를 데려온 남자들을 찾으러 갔는데 이들은 이미 병원을 소리 없이 빠져나갔대. 사건이 발생한 날도 여느 때처럼 그들이 가장 아끼던 빅딕이라는 별명을 붙인 이름이 너무 적나라한 거 아니에요? 이 수 말과 성행위를 즐겼는데 제임스 마이클 테이트가 행위를 하고 그 다음 차례였던 케네스에게는 그날따라 뭔가 이상했다. 행위 초반 케네스는 평소와 다른 감각, 즉 메스꺼움을 즐겼는데 저녁밥을 먹은 게 체한 것 같다는 농담을 주고받기도 할 정도로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그런데 어느 순간 케네스는 엄청난 기세로 구토를 하기 시작했는데 토사물이 분홍빛을 띈 것을 보자 아, 뇌출혈 때문에 피가 섞인 거구나. 뭔가 잘못되었음을 깨달았대요. 그래서 말의 성기를 빼자 말의 음경은 커지면은 90에서 1m 대략 성인 남성의 팔뚝만한 사이즈? 그거를 아우 그걸 뺐는데요. 그제서야 케네스는 자신의 항문에서 피가 줄줄 나오는 걸 봤대요. 내장 파열로 인한 뇌출혈이 일어났으니까 당연히 장기부전까지. 이거 심취해서 아니 얼마나 이거 진짜 어메 수사 및 재판도 했네. 나중에 밝혀진 사실인데요. 케네스는 사망하기 이전에 워싱턴주 긱 하버에 있는 키 페닌슐라 고속도로에 새 집과 말들을 들여놓을 마구간을 세우는 중이었대. 이 세워서 뭐 하려고. 또한 이전에 오토바이 사고를 당한 이후 특정한 외부 감각을 느낄 수 없게 되었고 점차 극단적인 성적 행위를 시도했었구나. 흠냐. 2000년대 초반에 케네스는 인터넷에서 주스라는 수간 온라인 그룹이 있다는 걸 알고 가입했다. 이 주스 동호회 회원들은 워싱턴주 킹카운티 비법인 지역에 있는 농장에서 정기적으로 주말 모임을 열었고 말이랑 하고요. 그 모습을 영상으로 찍어 올렸대. 때때로 회원들끼리도 했대. 아니 이런 모임이 있어? 또한 이들은 말들이 수간에 참여하도록 말 앞에서 옷을 벗은 뒤에 말이 발정하는 걸 돕는 페로몬을 몸에 바르고 말 앞에 몸을 굽히는 식으로 훈련을 시켰대요. 정성이다 정성 진짜로. 이 영상이 그 사건 때 영상으로 알고 있는 사람도 있는데요. 그건 아니고 이 영상은 케네스가 처음으로 말이랑 할 때 영상이래. 자 다시 그거 읽어보죠. 근데 우리 아직 안 끝났어요. 더 읽어야 돼요. 여러분 속 괜찮아요? 아직 더 많이 남았는데? 우리 이런 거 한 번씩 읽어줘야지. 우리 너무 정상적인 공포글만 읽었어. 가끔 이런 거 헷가닥하는 거 읽어줘서 좀 맞춰줘야 돼요. 그리고 너무 지금 개미털기가 안 되고 있다고 개미털기 좀 해야 돼. 자, 해당 영상들은 촬영한 국가에서 완전히 합법적으로 제작되었다고 믿어집니다. 하지만 일부 사례는 불법적인 폭력을 포함합니다. 대표적으로 영화 테리파이어에서 배우의 동의 없이 촬영된 노출씬은 이는 아직 논란 여지가 있습니다. 진짜 이런 장면이 있었어? 일부 포르노 회사의 폭력행위, 아마추어 포르노 촬영 과정에서 강요, 학대, 미성년자에 대한 불법적 촬영 접촉이었습니다. 심지어 일부는 피해자를 모욕하기 위해 제작이 된 노골적인 성적 학대가 포함된 고문 영상입니다. 사이트 운영자와 영상 제작자가 금전적 이익을 위해 묵과하는 이상 이러한 문제는 사라지지 않을 것이에요. 상기한 이유 외에도 사이트는 심각한 바이러스와 개인정보 유출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윗사이트에 들어가는 건 추천하지 않습니다. 비범한 취향을 위한 충격적 포르노를 감상할 다른 방법도 많습니다. 그래? 그런 방법 많아요? 포르고어는 일반적인 고어 사이트와 달리 커뮤니티적인 성격이 더 강합니다. 고어 외에도 약물, 총기, 악마 숭배, 책과 만화, 정치, 밈, 혐오 표현, 해킹, 펄이 등등 다양한 주제에 대한 섹션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사이트에서 가장 활발한 영역은 고어입니다. 사이트는 스스로 스페인어권에서 가장 큰 규모의 쇼크 사이트를 소개하지만 오른쪽이 잘리네요. 죄송. 공식적으로 확인된 적이 없습니다. 포르고에 올라오는 일부 기사는 슈말커 카페에 소개해도 좋을 것들이에요. 가령 10년간 묘지에서 어린 소녀의 시신을 파헤쳐 인형으로 만들어온 아나톨리 모스크비 같은 사건. 헐, 이게 뭐래? 이번에 읽은 에디게인의 구체적인 범죄 현장, 제프리 다머의 마지막 피해자, 헨리 리 루카스의 법정 기록, 이미 카페에 있었던 연찬에 삭제된 게시물, 하지만 대부분이 오래된 게시물의 재업로드입니다. 힘없이 다 들어봤던 내용들이네. 사람들은 일간베스트나 미국 정치 갤러리 같은 곳의 이용자들이 인터넷의 가장 깊은 실면이라고 믿지만 제 경험상
포르고의 이용자들이야말로 가장 비인간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경험상? 거길 좀 들어갔다 와봤나 보네요, 이분. 어쩌면 둘은 겹칠지도 몰라요. 스너프 R73에 관한 가장 많은 좋아요를 받은 댓글입니다. 매우 아름다운 고전. 글이 생각보다 길어졌습니다. 긴 글 읽으시느라 수고하셨어요. 앞으로 좋은 것만 보면 살았으면 좋겠네요. 자기가 다 적어놓고서 당신은 맨날 이런 것만 올렸어. 내가 알아. 내가 기억하고 있다고. 맨날 이렇게 올렸어. 옛날 거 말고 2025년에 유행한 구어 나무 위키? 있어요? 2025년 유행하는 거? 진짜? 베트남 정육점 영상이라고 나무 위키. 제목부터가 개쎄. 베트남 정육점? 뭐야. 헐. 이런 성애증이 있다고? 말도 안 돼. 이런 게 있어? 2025년에 초에 평소에 참수 성애증, 아니 어떤 이런 성애증이 있어요? 한 베트남 남성이 참수를 당하는 영상이 유포됐대요. 베트남판 아르민 마이베스 사건이라고 볼 수 있는 매우 엽기적인 사건이다. 아니 근데 웃긴 게요. 아닌가? 이거를 한번 내가 이거에 너무 흥분을 하는 걸 느끼려면은 실제로 경험이 있어야 되는 건데 참수는 한 번 하면 끝이잖아. 뭐 그 영상을 보고 흥분을 느꼈나? 사건의 피해자인 응유엔 수원닷은 하노이 출신의 1989년 3월 10일 남성이다. 응유엔 수원닷, 이하 닷은 이분의 아버지는 오래전에 사망했고 어머니는 정신질환을 앓았다. 이후에 추가로 밝혀진 사실에서 형제 자매는 없고 어머니와 삼촌이 같은 집에 살았대요. 빈곤 가정에서 지원금을 받으며 살다가 약 5년 전에 실종이 되었는데 지역 주민에 따르면 2024년 11월에 하노이에 위치한 풍캉시장에서 해산물을 발매일했다고 한다. 피해자는 참수당하고 싶다는 극단적인 성적 욕망에 의해서 동기가 부여되었고 가해자는 반대로 참수를 집행하고자 하는 욕망이 있었대요. 와, 서로 완전 파트너를 만났어. 최초로 이 영상이 복제가 되어 공유된 채팅방들의 주제도 모두 비슷한 성격을 띠고 있었으며 대부분의 동성애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총 2개의 페이스북 계정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나는 주로 자신을 참수해줄 사람을 찾던 거고요. 다른 하나는 활동이 적은 계정으로 보인다. 둘 다 프로필 양력에는 참수당하는 걸 좋아한다 라는 같은 말이 적혀있다. 꽤나 기이한 이상성을 가지고 있었지만 2020년부터 꾸준히 나의 집행인을 찾고 있습니다. 라며 정말로 이것을 실행으로 옮길 모습을 보여줬다. 헐. 건 전개. 이 뭐야. 처형 직전에 공범으로 추정이 되는 인물과 나눈 메시지. 번역을 한번 보죠. 범인. 피해자의 계정이지만 범인이 대화를 나눴으며 범인으로 포기한대요. 다 됐어. 이제 실행할 준비 중. 이 사람이 죽은 사람이고 공범. 응? 누가 참수하는데? 정씨야? 아니 다른 사람. 정씨는 왜 안 하는데? 기다리는 게 너무 오래 걸려. 왜? 메시지를 받긴 했는데 계속 지연이 되고 있어. 2025년 초 닷은 범인과 연락이 닿은 것으로 추정이 되고 이후에 실제로 만났다. 수원닷은 살해되기 3시간 전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실행까지 3시간 남았다 라는 게시물을 올렸다. 닷은 어떤 장소에서 범인으로부터 목에 중식도가 갖다 대진 영상과 사진을 촬영했다. 이후에 범인은 닷의 페이스북 계정으로 공범으로 추정이 되는 사람과 대화를 주고받았고 그게 이 위의 거고요. 1월 25일부터 2월 24일 사이에 처형이 진행되었다. 닷은 욕실에서 알몸 상태로 방수포 위에 누운 채로 자위행위를 하다가 짤 것 같아 라고 말하자 범인은 중식도로 내리쳤대요. 묘사가 있는데요. 묘사 읽을게요. 여러분 조심하세요. 묘사. 범인이 첫 번째 칼질로 목을 치자마자 온 곳에 피가 튀기며 두 번째 칼질에 닷의 얼굴에 피가 스며들며 고통스러운 표정을 짓는다. 세 번째 칼질에는 완전히 얼굴이 굳어버리고 네 번째 칼질에는 목에 반이 썰리고 다섯 번째 칼질은 목이 거의 참수되고 여섯 번째 칼에는 목이 아예 썰린 건 아니고 목덜미에 살로
목이 붙어있어. 머리가 덜렁거리며 아우. 마지막 7번째 칼질로 완전히 분리가 됐대요. 목의 기도와 식도의 단면이 보이고 그 구멍으로 피가 쏟아져 나와 바닥에 피 웅덩이가 생겼다. 적어도 4개의 각도의 촬영이 됐대. 카메라를 여러 개로 설치했나 보네. 이후 범인은 피해자의 시신에서 심장, 콩팥, 음경 및 다른 장기들을 적출해냈고 심지어는 그것으로 찜 요리를 했다고? 이건 왜 해? 생김새는 베트남의 정통 찜인 약초족팔찜이랑 비슷하대. 이후에 이걸 먹었는지 만들기만 하고 폐기했는지는 모르겠대요. 근데 유출본 중에서 범인으로 추정이 되는 사람이 무언가를 먹고 있는 저화질 스크린샷이 존재해서 아마 식인 또한 발생한 것으로 추정이 된다. 뭐 이런 욕망도 있나? 진짜? 6월 10일 범인은 피해자의 페이스북 계정에 오늘부로 이 계정은 영구 비활성 이라는 게시물을 게시했고 얼마 안 가서 게시물 삭제했다. 영상 6포 살해 사건은 1월 25일과 2월 24일 사이에 발생했을 가능성이 가장 높다. 영상의 가장 오래된 복사본이 2월 24일에 공유되었기 때문이다. 최근에 밝혀진 바에 따르면 피해자가 살해되었다는 증거는 2월 24일에 이미 존재했다. 이는 페이스북 계정과 동일한 이름을 가진 텔레그램 계정 게시되었는데 이 시점에서 피해자 본인은 이미 사망한 상태였기 때문에 메시지는 아마도 살인범이 직접 보낸 것으로 보인다. 해당 텔레그램 계정의 마지막 활동은 7월 15일 오전 3시였다. 이 가장 이른 흔적은 7월 2일 11명의 사용자가 있던 작은 베트남 텔레그램 그룹에서 발견이 되었다. 또 다른 41명 멤버가 있던 텔레그램 중국어 그룹은 채팅 스크린샷에서 최소 6월 24일부터 이 영상과 다른 잠재적 스너프 영상들에 대해서 논의된 흔적이 있었대요. 범인이 피해자의 잘린 머리를 들고 찍은 사진이 있었대. 이 시점부터 해당 영상은 베트남 정육점 영상이라고 불렸대요. 이 41명의 그룹은 중국어도 구사하는 한 베트남인에 의해서 생성이 되었고 살해 영상 및 사진 판매를 위해 만들었다. 이걸 왜 사는 거지? 그는 그룹 참여 비용으로 약 100달러를 요구했다. 다만 이 41명의 그룹이 실제로 영상들을 보유했는지 확실하지 않다. 반면 11명의 프리뷰 그룹은 최소한 하나의 영상을 포함하고 있었음이 확인되었다. 이 그룹에서 11개의 영상과 98개의 사진이 들어있는 패키지 가격이 600달러. 별걸 다 패키지를 만드네, 씨. 처음으로 유출이 된 것은 수원닷의 장기들로 요리를 한 사진, 7월 8일 유출. 7월 21일부터는 검열되지 않은 스너프 영상 스크린샷이 유포가 되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24초 분량의 영상이 유포되었다. 인터넷 사용자들의 추측은요. 해당 사건은 베트남 어딘가에서 발생했을 것이고 초기에는 중국이나 캄보디아에서 발생했을 것이란 말이 있었다. 하지만 사건이 발생한 욕조에는 베트남산 물건이 많았고 바닥 타일은 베트남에서 주로 쓰이는 타일이라 사건 발생 장소가 베트남일 것이란 추측이 많다. 이 또한 확실치는 않대요. 어디서는 캄보디아에서 했다 하고 가해자 관련 추측은 범인이 유창한 중국어를 사용하여 중국인이라는 추측이 있다. 또한 범인의 팔 쪽에는 그날 13-9라는 문신이 있다. 이는 가해자의 생일이라는 추측이 있지만 정확히 알려진 바가 없다. 이후에 한 사람이 피해자가 살던 마을의 이장한테 전화를 걸어 사건의 내용을 알렸다. 이후 알려진 사실에 따르면 피해자의 가족은 사건의 내용을 전해 듣고 경찰에 신고했다고 한다. 의외로 언론에 보도되지 않았다. 그니까. 사건의 잔혹성이나 내용 때문일 수 있긴 한데 현재까지도 수사가 진행되는지조차 알려지지 않았다. 근데 이거는 뉴스로 안 내는 게 나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진짜로? 방금 보고 왔어요? 왜 봐 이거를. 사건 발생 이후 수원닷의 페이스북 계정에서 게시물 몇 기가 사라졌었고 얼마 있지 않아 정보란 빼고는 모든 게시물이 삭제되었대요. 진짜 별일이 다 있네. 2025년에. 이게 뭐야? 이게 진짜 뭐야? 나는 참수 영상을 내가 진짜 어릴 때 옛날에도 몇 번 말했는데 카카오 스토리에 그냥 돌아다녔어요. 정말 그냥 뭐 고어 영상 모음집 있었어. 뭐야? 하고 눌러봤는데 참수 영상이었어요. 그때는 뭐 AI도 없을 거고
근데 뭐 그게 가짜인지 진짜인지 모르겠는데 내가 보기엔 진짜 같거든요. IS 영상 그런 거. IS 영상이 정말 많이 돌아요. 정말로. 특히 참수 영상 엄청 돌아다녔어. 나도 그 중에 하나를 봤는데 진짜 근데 이거 말대로 여기 묘사한 거 말대로 한 번에 잘리는 거는 사실 말이 안 돼요. 만화도 아니고. 그 여러 번 치는 게 최악이야. 나 진짜 그거 짜증나. 그게 최악이었어. 여러 번 치는 거. 차라리 한 번에 잘리면은 이러고 끝날 수 있거든요. 근데 여러 번 치니까 그걸 인해 충격이 더 심해요. 이 사진이 너무 혐오스럽네. 아무튼 여러분 보지 마세요. 이런 거. 아마 이런 거 지금 어떤 분도 봤다는 거 보니까 그냥 나오나 보네. 보지 마요. 이런 거 봐서 좋을 게 없어요. 나 하지 말라고 했어. 근데 또 봤다가 말코님이 그때 알려주신 영상 어쩌고 이지랄 해도 소용없어. 나 하지 말라고 계속 말했어요. 자,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읽을까요? 너무 오래 읽었어. 마지막 글 진짜 찝찝하게 끝났다. 오늘 자는 거 너무 찝찝할 것 같은데? 이거 틀주 들으시는 분들? 어우 찝찝해. 어우 찝찝해라. 마무리는 나폴리탄 괴담이 최고인 것 같아. 너무 찝찝했어요. 이걸로 마무리하죠. 휘말코 손바닥 하수님, 나폴리탄 괴담 규칙 괴담이에요. 사람은 아무도 섬이 아니다. 당신은 대학생이다. 수강 신청을 잘못한 죄로 오늘 당신의 일정은 무척이나 빡빡하다. 고등학생도 아닌데 아침 7시에 일어나는 것이 말이 되냐고. 투덜대던 당신은 강의실 문을 연다. 강의 시작 5분 전에 도착한지라 학생들이 몇 명 보인다. 립스틱으로 무언가를 그리는 사람, 노트북을 펴서 준비하는 사람, 볼펜을 돌리는 사람까지. 당신은 적당한 자리에 앉아 교재를 꺼낸다. 옆에는 동기인 누구였지? 동기 이름을 까먹었네. 그 순간 당신의 휴대폰 전화로 문자 알림이 들린다. 스팸 메시지가 아닙니다. 읽어주세요. 귀하가 이 메시지를 받았다는 것은 귀하가 현재 상황에 대해 뭔가 위화감을 느꼈다는 겁니다. 귀하가 현재 처해 있는 정확한 상황은 저희도 알 수 없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의 행동이 묘하게 뻣뻣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의 얼굴이 흐릿합니까? 귀하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존재의 이름이 기억이 나지 않습니까? 귀하가 확실한 위화감을 느꼈다면 마음의 준비를 한지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둘러보셨다면 귀하 주변의 모든 생명체들은 전부 마네킹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귀하의 몸을 살펴본다면 귀하의 색 역시 마네킹들과 비슷한 회백색임을 알 수 있을 겁니다. 귀하는 현재 이상현상인 사람은 아무도 섬이 아니다에 휘말린 상태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 귀하가 왜 이 현상에 휘말리게 된 건지 알 수 없습니다. 생존자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사람은 아무도 섬이 아니다는 특정한 인간관계와 완전히 무작위적으로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행히도 이 이상현상의 생존율은 배은법이 확립된 후 약 84%로 굉장히 높은 수치입니다. 이는 귀하가 큰 실수를 하지 않고 아래 안내문을 충실히 따르신다면 생還할 수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0번 2주일 이내로 탈출하세요. 조사 결과 귀하가 호흡하고 있는 대기에는 어떤 이상도 없으니 귀하가 이상현상 내에 오랫동안 머무를수록 귀하의 신체가 굳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생존자들의 공통된 증언에 따르면 일주일이 지나기 전까지는 몸이 약간 뻣뻣한 정도에 그치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몸이 굳는다는 느낌이 들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또한 3주 이상 머물렀다고 증언한 생존자들은 몸의 일부 혹은 상당수가 대리석으로 대체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로 미루어 보아 귀하가 해당 현상에 오래 머무면 머물수록 생존 확률이 줄어들고 귀하의 현실에서 삶 또한 나빠질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탈출하십시오. 1번 이상현상 내에서 물을 제외한 음식을 섭취하지 마십시오. 어차피 대부분의 음식들은 대리석이나 그와 비슷한 광물로 되어 있어서 섭취할 수 없을 겁니다. 또한 귀하가 이곳에 머물수록 귀하의 몸은 점점 대리석으로 바뀌어갈 것이고 이 과정에서 귀하의 신체 대사가 매우 느려질 겁니다. 이는 귀하가 이곳의 음식을 섭취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버틸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생존자들은 음식을 섭취하지 않아도 크게 배고픔을 느끼지 않았다라 진술했습니다. 음식을 섭취한 일부 생존자의 신체 검사 결과 신체가 대리석으로 대체된 비율이 일반적인 생존자보다 높았습니다.
2번, 색이 있는 마네킹 개체들을 찾으십시오. 대부분의 마네킹 개체는 무색이고 귀하가 특별히 상호작용을 시도하지 않는 이상 귀하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일부 마네킹은 여러 가지 색깔을 가지고 있고 머리 위나 뒤편에 그 색으로 헤일로가 형성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들은 무색 마네킹들과 다르게 귀하에게 관심이 있고 귀하가 상호작용을 시도하지 않더라도 먼저 다가오고 얘기합니다. 이들의 수와 색이 빛나는 정도는 사람마다 다르지만 이들의 수는 귀하가 현실에서 맺은 인간관계의 수에 색의 정도는 귀하가 그 사람과 현실에서 나는 감정의 정도에 비례합니다. 아마 귀하가 색이 나는 마네킹을 바라본다면 그 마네킹의 이름을 제외한 모든 것이 떠오를 겁니다. 그럼 나는 적겠네? 안 적을 거예요, 에이. 마네킹이라는 것, 이름이 기억나지 않는다는 것만 제외하면은 이들은 현실에서 귀하에게 하는 행동과 동등하게 행동할 것이니 거부감은 들지 않으실 겁니다. 3번, 색이 있는 개체들과 상호작용을 하십시오. 색이 있는 개체들의 특성상 귀하가 그 개체들에게 다가가는 것은 어렵지 않으실 겁니다. 그 개체들과 상호작용하십시오. 개체가 연인이라면 같이 데이트를 하거나 점심을 먹는 등의 행동을 하십시오. 개체가 친구거나 직장 동료라면 술을 먹거나 농담을 하고 업무를 도와주는 등의 행동을 하세요. 개체가 부모라면 평소 부모님께 하는 것처럼 하시고 귀하가 현실에 했던 것처럼 행동한다면 어느 순간 감정이 무르익을 때가 있는 겁니다. 귀하의 감정을 표출하십시오. 단, 이 과정에서 반드시 귀하가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다고 이야기하세요. 어머니께 사랑한다고 얘기하거나 친구에게 미안하다, 고맙다 등으로 얘기하면 됩니다. 이거는 현실에서도 하면 좋은 건데 귀하가 그 순간에 느끼는 감정이 사실이었다면 개체는 귀하에게 나도 사랑한다, 내가 더 고맙다 등의 긍정적인 반응을 보일 것입니다. 성공적으로 진행이 되었다면 개체의 위에 있는 헤일로가 사라지고 귀하의 신체 일부에 색이 돌아올 겁니다. 귀하의 신체 절반 이상이 색이 돌아왔다면 귀하는 곧바로 현실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4번, 이따금씩 특수한 색을 가진 개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개체의 색이 붉은색이면 정상적인 상호작용이 가능합니다. 단 귀하가 현실에서 잘못한 것이 있는 등의 이유로 화가 난 상태예요. 귀하가 잘못을 인정하면서 사과하거나 반성을 한다면 다른 색으로 돌아갈 겁니다. 이 경우 귀하와 더 많은 상호작용을 시도하고 귀하에게 더 호의적인 태도를 보일 겁니다. 때로는 깔끔한 사과와 반성이 인간관계에서 더 큰 진전을 보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개체의 색이 검은색일 경우 이 경우 귀하에게 악감정을 품은 상태입니다. 무서워. 이 상태의 개체는 현실에서도 귀하와 많은 충돌이 겪었을 것이거나 귀하를 미워하고 있을 겁니다. 되도록이면 충돌을 피하시되 다른 개체들과의 상호작용을 방해할 수 있으므로 적절히 대응하세요. 개체의 색과 헤일로 색이 모두 검은색일 때 귀하를 증오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개체는 귀하를 불구대천의 원수라 느끼며 귀하를 인지하는 즉시 귀하를 처치하려 들 겁니다. 이 개체는 귀하가 직간접적으로 타인의 생명을 해치거나 그것에 준하는 행동을 했을 때 나타납니다. 절대로 붙잡히지 마세요. 개체가 상호작용을 걸어오고 정보도 파악할 수 있으나 색이 없을 때 절대 상호작용 하지 마세요. 아직 밝혀진 바가 없습니다. 이거 지워졌어요. 뭐지? 위 사례의 경우 귀하가 생각하는 인간관계가 현실에서 실제 적용되는 인간관계가 다른 경우입니다. 실제로 8차 조사에서 아내와 아들이 있는 조사원 B씨가 위와 같은 사례를 겪었습니다. 이들의 경우 B씨에게 간단한 안부 인사와 돈을 요구하는 행동 외에는 어떠한 상호작용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귀하가 처한 상황은 안타깝게 생각하나 현실에서의 일은 나중에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귀하의 최우선 목표는 생존이에요. 5번, 드물지만 연고지 이전이나 가족의 사망 등의 이유로 주변에 색이 있는 개체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색이 있는 개체가 귀하가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장소에 위치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생각을 넓히십시오. 매일 가는 가게의 사장님, 아침 출근할 때마다 지하철에서 만나는 사람, 인터넷 게임에서 만나던 친구, 여러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귀하가 별거 아니라고 생각한 인간관계가 누구한테는 커다란 비중을 차지할지도 모릅니다. 우리들? 항상 채팅으로 마주치던 사람들? 인터넷에서 지금 800명들? 난가? 6번, 마지막으로 희망을 잃지 마십시오.
적어도 저희가 수집한 표본에는 이곳에서 절대 탈출하지 못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어머니와 단둘이 살던 중학생 2군의 경우가 있습니다. 2군은 평소에 몸이 약해서 주위의 어떤 사람과도 소통하지 못했고 어머니와의 대화도 없었습니다. 이상현상에 휘말린 2군은 학교나 집, 자신이 플레이하던 게임 등 유의미한 관계를 형성하려 노력했으나 실패했습니다. 좌절한 2군은 이상현상에 휘말린 지 3주가 되던 시점에서 몸의 변화로 인해 몸이 굳고 제대로 된 활동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2군이 마지막으로 어머니 개체에게 미안했어, 사랑해 라고 말하자 어머니가 나도 라 말했고 2군은 곧발로 현실로 돌아왔어요. 저희가 왜 이상현상을 사람은 아무 섬이 아니다 라고 명명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은 아무도 섬이 아니다? 다 같이 두루두루 산다는 거, 고립되지 않았다는 거 아니에요? 귀하가 무사히 생원하셨다면 이상관리국으로 연락해주세요. 간단한 신체검사 및 심리치료가 지원이 됩니다. 단, 그 전에 주변의 가족, 친구, 지인들에게 연락해서 잘 지내냐? 내지 사랑한다고 전화해주세요. 의아하게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아무도 싫어하지 않을 거예요. 여기까지네. 보통의 나폴리탄 괴담처럼 무섭거나 그런 건 아닌데 다 읽고 나니까 머리가 띵해진 작품이었어요. 우리 이거 읽기 잘했다. 이전의 이야기들이 너무 세가지고 나 이거 이런 따뜻한 얘기인지 모르고 그냥 가져온 거거든요? 그냥 평소에 읽던 것 같은 줄 알고 다행히 아주 잘 가져왔네요. 우리는 모두 섬이 아니다. 이야, 하영아 잘 지내냐, 사랑한다? 뻑큐. 이야, 이거는 좋은 글이었네요. 이야, 따뜻합니다. 여러분 주변 사람들한테 안부 문자 잘 돌리세요. 나한테 하지 말고 가족들한테 하라고. 따뜻한 뻑큐를 드릴게요. 휴, 조금 안정이 됐고 이제 마무리로 딱 고양이 사진 보면서 마무리하면은 완전 따뜻하게 마무리할 수 있어. 이렇게 고양이들이 꼭 껴안고 있는 걸로 마무리합시다. 작은 공기. 작은 공기 택배 있네요. 자, 이렇게 따뜻한 사진으로 마무리, 햇반냥이로 마무리하고 오늘 너무 무서운 거, 잔인한 거 많이 읽었는데요. 그래도 따뜻하게 지내요. 우리끼리는. 저건 너무 극단적인 사례입니다, 여러분. 너무 막 무서워하지 마세요. 그래도 안전엔 조심하시고 이중장금 마시고 침대 아래 옷장 위에 안에 복지상 부탁하네. 잘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안녕. 따뜻하게 지내십시오, 이 고양이들처럼.